300년 전 천명이 나타나고 수많은 비밀 왕국과 던전이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와 함께 인류의 종말을 선포하는 강력한 악마들이 나타났고 초기 혼란 이후 각성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직업 변경자들은 강력한 힘으로 괴물들을 물리치고 멸망 직전의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괴물들과 싸우기 위해 직업 변경자들은 부와 필요한 재료를 얻으려고 계속해서 비밀 왕국을 탐험해 나갔다. 각국은 18세가 되면 모두가 각성할 수 있도록 직업 변경자 육성에 힘쓰기 시작했다. 18세가 된 학생들이 각성할 날이 왔다. 클래스 각성은 마법의 푸른 수정을 만져야 했고 몇몇 학생이 수정에 손을 댔다. 3학년 2반의 왕웨이라는 학생은 클래스 각성에 실패하며 무직 학생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또 다른 3반 학생 리웨이는 검사 클래스를 성공적으로 각성했습니다. 2학년 3반의 왕하오 학생은 제작자 클래스를 각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각성한 직업들은 일반적으로 클래스에 따라 전투, 지원, 그리고 창조의 3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습니다. 전투 카테고리는 가장 실용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얻기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창조 카테고리에는 싸울 능력이 없고 가장 약하며 모두에게 경멸받는 자들이 속해 있었기에 아무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수정에 손을 댔고 보라색 머리 학생은 마법 검사라는 전투 카테고리를 각성하고 기뻐했습니다. 반면 다른 학생은 창조 카테고리를 각성하고 슬퍼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왜 전투에 쓸모없는 이 클래스를 각성했는지 한탄했습니다. 각성 의식이 완료되자 클래스 등급 또한 분류되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 비밀, 그리고 신성 등 4가지 범주로 나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성 등급은 매우 희귀하여 100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한 수준이었습니다. 주인공 장첸이 수정에 손을 대어 클래스를 각성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가 수정에 손을 대자 강력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이에 다른 학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갈색 머리 소년이 장첸을 가리키며 아카데미의 신동이라고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다른 학생은 이것이 각성의 징조라고 알렸습니다. 장첸이 수정을 만지자 수정은 하늘로 뻗어나가는 강렬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클래스가 과연 어떤 등급일지 궁금해했습니다. 장시에서 수백 년간 신성 등급이 없었기에 모두들 신성 등급일 거라 생각했죠. 몇 초 만에 수정은 강력한 빛을 뿜어내며 도시 어디서든 보이는 거대한 나무를 하늘에 형상화했습니다. 신성 등급 클래스가 각성할 때마다 천지를 뒤흔들 만한 현상이 일어난다고들 합니다. 몇 초 뒤 성공적으로 클래스가 각성되었고 장첸은 한 손으로 수정을 만지면서도 다른 한 손은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왕 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장첸에게 다가가 학교의 자랑이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장첸이 전투 클래스를 각성할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신성 등급을 각성할 줄은 몰랐던 거죠. 왕 교장은 장첸에게 어떤 클래스를 각성했는지 물었습니다. 장첸은 교장을 향해 고개를 살짝 돌리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자신이 각성한 클래스는 전투 직업이 아니라고 설명했고 이 말을 들은 왕 교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 교장은 놀란 표정으로 장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첸이 전투 클래스가 아닌 것을 보자 지원 클래스를 각성했는지 물었습니다. 장첸은 왕 교장 쪽으로 몸을 돌려 양손을 옆으로 뻗었고 그의 손바닥에는 정령으로 만들어진 식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신성 등급 창조 클래스인 영혼술사로 각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재능은 식물과 작은 생물의 성장을 돕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 교장과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장첸을 응시하며 창조 클래스는 전투 능력이 없어서 신성 등급이라 할지라도 쓸모가 없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왕 교장과 동행한 교수는 장첸에게 싸울 수 없어도 안전할 수 있으니 낙담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영혼술사는 연구 분야에서 꽤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죠. 또한 약속했던 추천은 더 이상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수는 추천서를 써줄 테니 장첸에게 연구 분야로 진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교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청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죠. 장청은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고 교수들에게서 멀어지며 할 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학생이 웃음을 터뜨리며 옆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장청이 무슨 대단한 신성 등급 전투 클래스라도 얻은 줄 알았는데 고작 창조 클래스라니 완전 코미디라고요. 다른 학생은 얼굴에 손을 대고 친구에게 인생은 놀라움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아카데미의 천재인 장청이 전투 클래스를 각성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 그가 아무리 학업 성적이 뛰어나다 해도
쓸모없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청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고 주변 학생들은 그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장청이 입학 이후로 노력의 왕이었는데 이거 정말 볼만하다고 말이죠. 다른 학생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창조 클래스나 얻었다며 비꼬았습니다. 다른 학생은 늘 2등만 하던 학교의 미녀, 리미, 비밀 전투 클래스를 각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비웃음에도 장청은 미소 지으며 방금 전 두 학생이 자신에게 얼마나 살갑게 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창조 클래스 각성이 상황을 이리도 바꿀 줄은 몰랐던 거죠. 이 세계에선 힘만이 전부라는 걸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대체 창조 클래스가 왜 문제인지 궁금해하며 손을 뻗었고 그의 손바닥 위에는 시스템 창이 떠올랐습니다. 시스템 알림에 따르면 장은 성공적으로 클래스 각성을 마쳤다. 그가 각성한 클래스는 신성 등급 영혼술사였고 곤충 재앙 시스템을 개방할 조건 역시 충족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초기 단계의 곤충의 어머니가 성공적으로 해제되었죠. 장은 고개를 돌려 시스템 창을 보며 이 클래스가 자신에게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인공의 이름은 장이었죠. 그는 죽은 뒤 이 각성자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암흑 시대가 끝나자 온 세상은 몬스터와 던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부터 이 세계는 강자를 숭배했고 그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고자 고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는 18세 전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기술로 생계를 꾸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전 평범한 어느 날 그의 앞에 시스템 창이 나타났습니다. 그 창은 클래스 각성 후 곤충 재앙 시스템이 통합될 것이며 전직에 성공하면 시스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죠. 장천은 턱에 손을 괴채 시스템 창을 주시하며 과거 암흑시대의 인류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곤충 종족이 엄청나게 강력한 종족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지난번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인류의 12명의 왕 중 9명이 희생하여 그것을 봉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이 세상에서는 힘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는 시스템 창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도 몸에서는 강력한 기운을 내뿜었다. 곤충 종족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곤충도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장천은 시스템을 활성화했고 그러자 시스템 내부로 순간 이동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약간 혼란스러워하다가 앞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생각했다. 이곳은 자신의 의식의 바다였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거대한 영적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이것을 본 장천은 이것이 자신의 재능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마삭소레가 요소무니 오오쿠노 시스테무 윈도우가 아라와레타. 장천은 여러 클래스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재능들은 만물 진화였고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열흘에 한 번 사용할 수 있었고 대상당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능은 만물의 열매였습니다. 희생하면 장천은 열매 성장을 촉진하고 특별한 열매를 무작위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재능은 성장 촉진이었습니다. 이 능력은 생명체의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능력은 성장 속도를 10% 올렸다. 이 능력으로 장천은 생명체 성장을 가속할 수 있었고 재사용 대기 시간은 8시간이었다. 장천은 턱을 괴채 시스템 창을 주시하며 시스템이 자신의 재능까지 미리 분석해주니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재능들은 전투력은 없어 보였으나 모두 자신의 시스템에 적용 가능했다. 그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곤충의 어머니를 소환할지 묻는 시스템 창이 나타났습니다. 장천은 곧바로 곤충의 어머니 소환을 시스템에 요청했다. 바로 그 순간 땅속에서 사악한 기운이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이와 동시에 곤충의 어머니가 소환되고 있다는 시스템 알림창이 떴습니다. 장천은 기운을 보며 곤충의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몇 초가 지나자 자연재해 등급의 곤충의 어머니이자 구독날개라고 불리는 존재의 소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시스템 창이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곤충의 어머니는 매우 거대한 생명체였습니다. 그녀는 장천을 쳐다보기 시작했고 그는 놀라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곤충의 어머니의 상태창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구독날개, 시면에서는 죽음의 군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때 재앙으로서 제3시대에 자연재해급 대재앙을 일으켰고 이후 사라졌습니다. 현재 그녀의 포식 가치는 0%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장천은 곤충의 어머니와 100% 친화도였다. 장천은 능력을 해제하려면 포식하여 다음 곤충을 번식시켜야 했다. 곤충의 어머니가 장천에게 다가오자 그는 그녀의 거대한 모습에 놀라 의아해했다. 곤충의 어머니는 장천을 주인님이라 불렀다.
그녀는 자신을 리틀 라인이라 소개하며 너무 배고파 사나운 맹수를 잡아먹고 싶다 했다. 새로운 시스템 창이 떠서 곤충의 어머니 성장률이 10% 증가했다고 알렸습니다. 장천은 이제 재물을 써서 이 대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재능 덕분에 첫 번째 강화에는 재물이 소모되지 않았습니다. 장천은 고개를 살짝 들어 시스템 창을 보면서 이제 재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즉시 곤충의 어머니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곤충의 어머니의 몸이 강력한 녹색치로 휘감기기 시작했고 장천은 이를 지켜보면서 레벨업을 위해선 먹어치워야 하니 그녀를 만족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몸에서 강력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자 장천은 재빨리 공격 태세를 갖췄습니다. 점차 곤충의 어머니는 인간 여성의 형태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뒤 곤충의 어머니는 성공적으로 진화했습니다. 몸에선 강력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백발의 갑옷을 입은 채 살기 어린 눈빛으로 장천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장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고 머리 위로 시스템 창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역병의 여왕은 생명의 전환을 거쳐 레벨업했습니다. 레벨업과 함께 새로운 능력을 얻었는데 첫 번째 능력은 양육이었습니다. 이 능력으로 숙주와 경험치를 10배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능력은 독 안개였습니다. 이 능력으로 치명적인 도끼가 되어 모든 것을 부식시킬 수 있었죠.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은 교감이었습니다. 이 능력은 숙주의 모든 능력을 20%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곤충의 어머니의 모습을 본 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곤충의 어머니는 기세를 몰아 장을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려 인간 형태로 진화한 곤충의 어머니 모습에 얼굴이 붉어졌죠. 그녀가 장을 놓자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두 주먹을 쥔 채 눈 감고 장을 주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구동 날개가 살과 피를 탐한다고 말했다. 장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자 상태창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구동 날개였으며 독 안개, 양육, 경로, 연합 4가지 능력을 지녔습니다. 현재 포식 수치는 0입니다. 포식 수치 바가 차면 새끼를 낳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겐 경험치 반환, 속성 강화 두 패시브 능력이 있었습니다. 장은 구동 날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녀의 상태창을 보았습니다. 그는 영혼술사 재능이 곤충의 어미의 포식과 경험치 성장을 가속시켜 자신의 성장 속도 또한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곤충의 어머니는 그의 모든 속성을 20% 올려줄 수 있었습니다. 장의 클래스와 이 시스템은 완벽한 조합이어서 전투 클래스가 딱히 필요 없었습니다. 그가 양손을 벌리자 손바닥에서 수많은 벌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은 그 벌레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빠르게 죽이고 포식하면 곧 곤충 군단을 가질 수 있죠. 장은 위대한 영혼나무를 돌아보며 방금 시스템 메시지에서 언급했던 곤충, 심연, 그리고 천재지변급 재앙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불완전한 정보와 함께라면 이 힘을 남에게 쉽게 보일 수 없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발각되면 그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영혼나무를 바라보던 그는 일단 자신의 클래스인 창조 계열과 곤충의 어머니의 도관계 능력을 이용하여 몬스터들을 잡아먹고 힘을 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숨어다니는 것은 장의 성격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능력을 과시할 만큼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그가 생각에 잠긴 사이 의식의 바다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본 곤충의 어머니는 재빨리 날아올랐습니다. 둘 다 물을 봤을 때 장은 한 가지 의미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곤충의 어머니는 살벌한 표정으로 뒤돌아 장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며 미소 짓기 시작했고 위협을 느낀다고 장에게 설명했어요. 그때 장은 시스템 공간을 나와 눈앞의 광경에 충격받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자신보다 훨씬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검은 머리, 수염, 그리고 눈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장에게 다가가 몇 초간 말없이 그의 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도시 전체가 목격했던 각성 현상이 바로 그가 일으킨 것인지 물었습니다. 남자를 보던 장은 이를 꽉 깨물며 그가 최소 마스터 등급 이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경계하며 왜 자신을 찾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남자가 장을 유심히 쳐다보자 그의 몸에서 강렬한 녹색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가왔고 멀리 있었지만 남자의 강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대체 몇 레벨 각성자인지 궁금해했죠. 그가 장청에게 말을 거는 걸 보고 무슨 갈등이라도 있나 싶었죠.
남자가 장의 눈을 응시하기 시작했고 이 기묘한 상황에 장은 왠지 모르게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한동안 장을 말없이 압박했고 장은 그가 자신을 시험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곤충의 어머니가 나타났죠. 그녀는 손가락을 핥으며 장에게 다가가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 남자가 위협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맛있어 보였던 그녀는 그를 삼키려 했고 장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며 당황했죠. 그의 의심은 적중했고 시스템에서 경고창이 여러 개 떴습니다. 곤충의 어머니가 장의 위협을 감지한 거죠. 시스템은 남자를 삼키면 높은 가치를 얻는다 판단했고 곤충의 어머니는 그를 삼키려 했습니다. 장의 몸에서 강력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구독 날개마저 위협을 감지하고 공격할 참이었으니까요. 장의 강력한 기운은 그를 비웃던 학생들에게도 닿았습니다. 학생들은 팔로 얼굴을 가리며 장에게서 풍기는 차갑고 사악한 기운에 의아해했습니다. 장은 분노하며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남자의 눈을 노려봤습니다. 포식 가치가 낮으면 곤충의 어미의 공격성이 높아짐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최대한 빨리 구독 날개가 삼킬 만한 몬스터를 찾아야 했습니다. 강력한 기운을 뿜어내는 장을 보고도 남자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고 장은 그 미소를 보고 남자가 자신의 힘을 시험하려다 의도치 않게 곤충의 어머니를 깨웠다는 걸 깨달았죠. 다행히 장은 아직 곤충의 어머니를 억누를 수 있었습니다. 장은 망설임 없이 곤충의 어머니를 억제했고 시스템 창이 떴습니다. 그는 곤충의 어머니를 잠시 억눌렀으나 포식 수치는 낮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장은 최대한 빨리 곤충의 어머니를 포식시키고 번식시켜야만 했습니다. 남자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장을 쳐다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은 막 각성을 마쳤지만 남자의 시험을 견뎌내고 반격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장에게 신성 등급 각성자답다며 앞으로의 미래가 무한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은 들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그는 남자에게 다가가 눈을 마주치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미소 띈 얼굴로 손을 내밀어 자신을 야간 경비대장 지강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는 장의 강함을 칭찬하며 합류를 제안했죠. 이 말을 들은 장은 지강이 야간 경비대 소속인 것을 몰라 놀랐습니다. 야간 경비대는 그랜드 지하에게 악마와 야수 무리 저항 임무를 특별히 부여받은 조직입니다. 야수 습격, 비밀 왕국, 던전 출연 시 야간 경비대는 언제나 가장 먼저 조사 및 소탕에 나섰습니다. 최전선에서 계속 싸워야 하기에 야간 경비대의 사망률은 매우 높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그러나 장에게는 달랐죠. 곤충의 어머니는 포식 수치를 쌓고 후손을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몬스터의 살과 피를 삼켜야 했습니다. 장은 거대 몬스터와 맞설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포식값이 다 차면 곤충의 어머니가 번식을 시작할 텐데 얼마나 큰 소동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몰랐죠. 그런 점에서 야생은 곤충의 어머니를 키우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장이 야간 경비대에 합류하기만 하면 포식이든 번식이든 그로 인한 위험을 쉽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장은 지강의 손을 보며 자신에게 완벽한 조직인 야간 경비대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학생들은 야간 경비대 사망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그곳에 가지 않아 학생들은 장이 야간 경비대에 들지 않을 거라 여겼습니다. 이에 지강은 장에게 쓴웃음을 보이며 야간 경비대 관련 소문은 전부 옛말이라고 했습니다. 장이 거절하지 않도록 지강은 그가 야간 경비대에 기꺼이 합류한다면 전폭적인 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신성 등급은 야간 경비대에 매우 귀중했습니다. 장은 망설임 없이 지강과 악수하며 그를 대장이라 부르고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은 지강의 눈을 응시하며 야간 경비대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우리 세대가 의무를 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그는 지강에게 야간 경비대 합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지강은 약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실 장은 벌레를 키우는데 그들을 이용할 계획이었죠. 지강은 충격을 받고 장에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장이 대답하기도 전에 곤충의 어머니가 나타나 그에게 시스템 알림창을 연달아 보냈습니다. 그녀는 몹시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를 먹고 싶어서 불만이라고 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너무 배고프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는 긴장해 눈을 감고 지강에게 지금 한 말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는 중요한 용무가 있다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지강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더니 살짝 고개를 돌려 작별 인사를 건네고는
3일 뒤에 야간 경비대 본부에 시간 맞춰 나타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강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 없었습니다. 일이 더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간단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는 지강의 숨겨진 직업을 묻는 것을 잊었습니다. 바로 그때 남자 둘이 하늘에서 떨어져 지강 근처에 착지했고 한 명은 무술원 팔장로였습니다. 지강은 그들에게 고개를 돌리며 만약 야간 경비대에서 사람을 빼내러 온 거라면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장로가 지강에게 신성 등급 창조 클래스 각성자를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지강은 다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고개를 돌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다가가 놀란 표정으로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창조 카테고리에서 각성한 신성 등급을 야간 경비대에 합류시켜 그저 죽게 할 셈이냐고요. 이 말을 듣고 지강은 지양이 신성 등급 창조 클래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지양은 도시로 갔습니다. 왕 아저씨가 지양에게 도심에서 소동을 일으켰냐고 묻자 지양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보라색 머리의 여자가 왕 아저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목소리를 낮추라며 시비가 붙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왕 아저씨는 머리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항상 말이 많다고 했죠. 지양이 다가가 눈을 감고 미소 지으며 왕 아저씨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다. 왕 아저씨는 지양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창조 카테고리는 싸울 수는 없지만 회사에서는 항상 창조 카테고리 인재가 필요한 영적 식물을 재배한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다면 무척 자랑스러워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양은 지금까지 같은 건물 이웃들의 도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앞으로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왕 아저씨는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왕 아저씨는 초급 비밀왕국의 장비를 얻으러 가려던 참에 지양이 와서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양에게 함께 레벨업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양은 이를 수락하며 왕 아저씨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 순간 팀 구성이 완료되었다는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몇 분 후 지양과 일행은 포털을 넘어 비밀왕국에 들어갔습니다. 지양은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여기가 정말 비밀왕국 내부가 맞는지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매칭이 완료되자 비밀왕국의 횃불이 켜졌습니다. 몬스터들이 지양 일행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데드 사원으로 불리는 이 비밀왕국은 C등급으로 현재 개방 중이었습니다. 이 비밀왕국은 아이템과 장비의 드랍률이 100% 보장되었습니다. 경험치 정산은 비밀왕국을 완료한 후에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중도에 자발적으로 떠나면 경험치와 장비 모두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왕 아저씨는 몬스터들이 언데드 병사임을 깨닫고 긴장했습니다. 그는 비밀왕국 시스템이 이런 던전에 매칭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장은 언데드 병사들을 보며 이 비밀왕국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보라색 머리 소녀가 왕 아저씨에게 다가가 지양이 신성 등급 각성자이기에 천상 시스템이 더 높은 비밀왕국을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왕 아저씨는 고개를 살짝 돌려 장체는 창조 카테고리에서 각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갈색머리 소녀도 왕 아저씨에게 다가와 언데드 병사들을 보며 왜 이 비밀왕국을 포기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왕 아저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칼을 뽑기 시작하며 이런 수준의 비밀왕국은 매일 오는 게 아니니 문제없다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장과 함께 온 덕분에 운 좋게 대단한 장비들을 얻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왕 아저씨가 칼을 뽑자 언데드 병사들은 분노했어요. 왕 아저씨는 기세를 모아 몬스터들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 언데드 병사들은 일반 C급 몬스터보다 더 위험하니 장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말했습니다. 왕 아저씨는 먼저 던전 핵심부로 갈 테니 장에게는 뒤에 남아있으라 했다. 왕 아저씨는 검으로 언데드 병사 중 하나를 공격해 머리에 강한 일격을 날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샤오시에게 재능 강화를 부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샤오시는 두 손을 모아 힘을 발동했고 이로 인해 왕 아저씨의 재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 강화로 왕 아저씨는 언데드 병사 몬스터를 처치했습니다. 왕 아저씨와 다른 사람들이 싸우는 동안 장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매일 살려고 몬스터와 싸우는 걸까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는 늘 상처투성이로 돌아오는 이유를 의심치 않았지만 샤오시는 항상 그를 응원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눈을 치료하기 위해 모험가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왕 아저씨 일행을 빤히 쳐다보며 그는 빨리 강해져서 돈을 벌면 제대로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방심한 사이 곤충의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턱에 손을 괴채 언데드 병사의 시체를 바라보며
이곳에 괴물과 피가 넘쳐나니 모두 먹어치우고 싶다고 장에게 말했습니다. 장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언데드 병사의 시체 쪽으로 몸을 돌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틀 나인이 이미 시체를 감지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은 리틀 나인의 능력을 먼저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옆으로 손을 뻗어 1레벨 부식 독 장벽 스킬을 썼습니다. 손바닥에 독 안개가 피어오르자 그는 리틀 나인에게 언데드 시체를 먹으라 명했어요. 리틀 나인이 고맙다는 듯 독 안개는 시체 쪽으로 나아가 천천히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몬스터의 시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장강은 몬스터 시체들이 독 안개에 닿자마자 부식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본 장강은 리틀 라인의 독 안개가 강력함을 확신했습니다. 리틀 라인이 시체를 집어삼키자 포식 수치가 1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몬스터 레벨이 너무 낮아 성장 속도가 느렸기에 리틀 나인은 더 많은 몬스터를 먹어야 했습니다. 장강은 주머니에 한 손을 넣고 고개를 돌려 왕 아저씨와 다른 두 사람이 정말 오래 합을 맞춰온 파트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벌써 던전 깊은 곳까지 진입했어요. 독 안개는 범위 스킬이고 아직 장강이 정확하게 제어할 수 없어서 아군이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강은 왕 아저씨 일행의 뒤를 따라가며 몬스터의 시체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순간 리틀 나인이 장강에게 무언가를 느꼈다고 말했어요. 장강이 고개를 돌리자 땅에서 더 많은 몬스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리틀 나인은 그쪽에서 신선한 피냄새를 느꼈다 했어요. 이 몬스터들은 레벨 10의 그림자 잠복꾼이었죠. 그들은 20점의 힘, 15점의 민첩, 10점의 방어력, 그리고 5점의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몬스터들은 그림자 속에 숨어 약한 나고자들을 사냥했어요. 장강은 그림자 잠복꾼을 보면서 레벨이 자신보다 훨씬 높아서 이름이 붉은색으로 표시되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능력치 면에서 이 몬스터들은 결속으로 강화된 장강에게 못 미쳤습니다. 장강의 스탯 창에는 포식 레벨 1, 정체성은 곤충 군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신성 등급 영혼술사였으며 만물 성장, 신성 진화, 그리고 만물 조상수라는 세 가지 1레벨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강은 구동 날개, 즉 샤오지우라는 곤충의 어머니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천재지변 등급이었죠. 장비는 없었습니다. 그는 힘이 35, 민첩이 31, 내구력이 27, 그리고 체력이 20포인트였습니다. 그의 전투력 점수는 41성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현재 그는 경험치 반항과 속성 강화, 두 가지 지속 능력을 가졌습니다. 현재 포식 수치는 100이었고 경험치는 0점이었죠. 장강은 자신의 기술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한쪽으로 손을 뻗어 샤오지우에게 독 안개로 변해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샤오지우는 그의 말을 듣고 독 안개로 변해 바닥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림자 잠복꾼 몬스터들이 장강에게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얼굴 가까이 가져갔고 샤오지우의 독 안개를 손에 뿜어내면서 몬스터들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뒤 그는 몬스터들을 향해 힘껏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몬스터들은 장강을 공격하려 했으나 그는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몬스터들의 몸에 손을 대어 독 안개를 감염시켰습니다. 몬스터들은 장강이 손을 댄 신체 부위를 향해 시선을 돌렸고 독 안개를 보자 혼란에 빠졌습니다. 장은 몬스터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가 주먹을 꽉 쥐고는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구동 날개의 독 안개가 더욱 짙어져 몬스터들의 몸을 서서히 부식시키고 점차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몬스터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여러 개의 시스템 창이 나타나며 특별가 200을 획득했습니다. 몬스터들의 시체를 보며 그는 자신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포식 수치 또한 빠르게 오르는 것을 보며 그는 미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생각에 잠긴 사이 구동 날개가 나타나 더 많은 먹이가 생겼다고 알렸습니다. 그들 뒤에서 그림자 잠복꾼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장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아무런 움직임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몬스터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 던전에 숨겨진 몬스터가 정말 많다는 걸 깨닫고 왕 아저씨 일행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왕 아저씨 일행의 상태를 확인하러 가기 위해 이 몬스터들을 빨리 해치우기로 결심하고 구동 날개에게 몬스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구동 날개는 독 안개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몬스터들을 보며 그녀는 장에게 자신에게 맡기라 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모든 몬스터는 하찮은 사냥감일 뿐이었습니다. 몇 분 후 장은 왕 아저씨 일행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왕 아저씨는 꽤 많이 닫혀 있었다. 두 사람은 괴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왕 아저씨는 양손으로 검을 꽉 쥐고 소희와 등을 맞대고 있었죠. 그녀는 두 손을 괴물들에게 뻗어 공격에 대비 자신의 능력을 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괴물들은 왕 아저씨와 소희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며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왕 아저씨는 얼굴에 흐르는 피를 닦을 새도 없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괴물들을 똑바로 노려보며 시유유에게 이 괴물들이 점점 더 상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절대 저들을 물리치고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요. 왕 아저씨는 그녀에게 종을 찾아 먼저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그를 돌아보며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언데드 병사 하나가 기세를 몰아 왕 아저씨를 기습 공격할 생각으로 빠르게 달려들었습니다. 왕 아저씨는 한 손에 검을 든 채 시유유를 바라보다가 언데드 병사의 기척을 감지하고 무슨 일인가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괴물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검이 머리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이를 꽉 깨물며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종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괴물에게 손을 뻗어 작은 아오비의 독 안개 능력을 썼습니다. 언데드 병사의 검이 왕 아저씨를 공격하기 직전 독 안개가 그 몸에 들러붙어 서서히 부식시키면서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언데드 병사의 몸이 서서히 사라지는 동안 왕 아저씨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그는 놀라움과 혼란 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종이 왕 아저씨 일행에게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종의 목소리가 들리자 왕 아저씨는 고개를 돌렸고 종을 보자마자 이를 꽉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종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가 한쪽으로 손을 뻗어 샤오 지우의 독안개를 사용했고 언데드 병사들을 감염시켜 파괴해버렸습니다. 언데드 병사들이 조금씩 부식되는 동안 왕 아저씨는 종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한 손에 검을 든 채 종을 노려보며 창조계열 각성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종은 왕 아저씨의 앞에 멈춰서서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으면서도 고개를 돌려 자신에게 독 안개라는 숨겨진 능력이 있음을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옆으로 손을 뻗어 리틀 라인의 독 안개 능력을 또 사용했습니다. 왕 아저씨가 다치자 종은 시유유와 시오리에게 그를 서둘러 비밀 던전 포털로 데려가라 일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남아서 엄호하겠다고 덧붙였죠. 이 말을 들은 모두는 그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왕 아저씨는 놀란 얼굴로 종을 바라보며 그가 신급 능력을 지녔을지라도 이번 일은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일러주었어요. 시유유 역시 놀란 표정으로 종을 보며 여기서 언데드 병사들과 싸우지 말고 같이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시오리는 입가에 손을 대고 말없이 있었습니다. 종은 등을 돌린 채 몸에서 강한 기운을 뿜어내며 왕 아저씨에게 고개를 살짝 돌려 걱정 말라 했습니다. 그는 괜찮을 거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이 말을 마친 종은 왕 아저씨 일행에게 등을 돌리고 몸에서 강력한 기운을 뿜어내며 천천히 괴물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스템에서 모든 이들에게 알림이 떴습니다. 비밀 던전 마지막 층의 인원수가 소환 조건을 충족해 보스가 소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왕 아저씨는 종이 멀어지며 괴물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고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오이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왕 아저씨에게 고개를 돌려 종은 무모하지 않으니 그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고심 끝에 왕 아저씨는 종을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종에게 검을 던지며 나중에 돌려달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종은 검을 잡고 왕 아저씨에게 나중에 돌려줄 테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이 검은 초보 정복자의 검이라고 불렸습니다. 속도 포인트 25, 힘 포인트 30에 2%의 공격 속도 보너스가 붙어 있고 패시브 능력은 이미 활성화된 상태였습니다. 종은 검을 얼굴 가까이 대고 괴물들을 공격적으로 노려봤다. 왕 아저씨 검으로 독안개 공격 범위를 늘릴 수 있어 그에게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가 독안개를 활성화하자 검날 위로 독안개가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언데드 병사들은 기세를 몰아 종을 공격하려 했지만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공격을 피했고 왕 아저씨의 검을 사용해 괴물들을 여러 조각으로 베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안개까지 퍼뜨렸죠. 이 괴물들은 종에게 상대가 안 됐죠. 그는 학교 최고의 검객이었으니까요. 종이 언데드 병사들과 싸우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훨씬 더 강한 괴물이 기세를 타며 그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괴물은 검을 뽑아들고 종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기습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종은 공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고개를 돌렸을 때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는 괴물을 발견했습니다. 종은 기세를 모아 크게 도약하여 괴물의 공격을 피했고
괴물의 검은 바닥에 꽂혔습니다. 괴물의 공격은 너무나 강력해 바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종이 공격을 피하자 괴물은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검을 꽉 쥐고 공중에 떠있는 그에게 재차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다행히 종은 왕 아저씨의 검으로 제때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힘의 차이 때문에 왕 아저씨가 빌려준 검이 두 동강 나면서 종은 뒤로 멀리 튕겨나갔습니다. 종은 재빨리 땅을 딛고 움직이던 몸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왕 아저씨의 검이 부러져 있었고 그 모습에 종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보스는 상상 이상으로 강했던 것이죠. 종은 보스보다 부러진 검을 더 걱정했습니다. 왕 아저씨에게 설명할 길이 막막했거든요. 비밀 던전의 보스는 레벨 15의 언데드 폭군이었습니다. 언데드 폭군이 검을 들고 일어서더니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종을 노려봤습니다. 그 순간 언데드 폭군의 몸이 흔들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종이 등 뒤에 나타나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언데드 폭군의 존재를 알아차린 종은 겁에 질렸고 보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였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종은 언데드 폭군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공격적인 눈빛으로 쳐다보며 리틀 라인을 불렀습니다. 언데드 폭군의 검이 종을 내리치기 직전 리틀 라인이 나타나 칼날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언데드 폭군을 노려보며 종에게 처리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종은 망설이지 않고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리틀 라인은 기뻐하며 맨손으로 언데드 폭군의 검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녀는 양팔을 옆으로 뻗었고 몸에서 강력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언데드 폭군은 경계태세를 갖췄습니다. 검을 잃은 폭군은 주먹으로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언데드 폭군은 리틀 라인이 잠시 방심한 틈을 놓치지 않고 기습적인 공격을 가할 생각으로 빠르게 그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리틀 라인이 눈을 뜨자 몸이 변했습니다. 살기 가득한 눈빛으로 언데드 폭군을 똑바로 쳐다보며 촉수를 이용해 스스로를 방어했어. 그녀는 공격 태세를 갖추고 촉수를 이용해 언데드 폭군에게 연속적인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어. 그녀의 촉수는 검처럼 날카로웠지. 날카로운 촉수가 언데드 폭군의 몸을 조금씩 파괴하기 시작했어. 먼저 왼팔을, 그 다음엔 오른팔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머리를 베어버렸어. 그녀는 언데드 폭군 머리에 촉수를 꽂아 넣었고 몸을 돌리자 보스의 시신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 그녀는 언데드 폭군의 머리를 손에 든 채 온몸에서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며 종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 그녀의 강력함에 종은 저절로 미소를 지었어. 리틀 라인이 비밀 던전 보스 앞에서 저리 침착하다니 믿기지 않았다. 그는 보스를 물리쳤으니 이제 포털이 열릴 거라 생각했고 리틀 라인은 장 근처에 착지했어. 그 순간 에너지 크리스탈이 눈앞에 나타났어. 그는 크리스탈을 보며 궁금해하기 시작했지. 에너지 크리스탈이 하늘로 떠오르더니 천천히 괴물들의 시체에서 마력을 추출하기 시작했어. 그 광경을 본 장은 깜짝 놀랐지. 몇 초 후 에너지 크리스탈이 빛을 내기 시작하더니 거대한 괴물이 나타났어. 이 괴물은 언데드 폭군이라 불렸고 리틀 라인과 장보다 20배나 컸어. 언데드 폭군은 살기 어린 눈으로 장과 리틀 라인을 노려봤어. 크리스탈이 괴물로 변하는 걸 보고 그는 어쩌면 저 에너지 크리스탈이 이 비밀 던전의 진짜 보스가 아닐까 생각했어. 장은 고개를 돌려 이를 악물었고 리틀 라인에게 언데드 폭군 안에 있는 에너지 크리스탈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어요. 그 순간 괴물은 장을 노려보며 울부짖기 시작했죠. 괴물이 철퇴로 리틀 라인을 내리쳤지만 그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벽을 박차고 날아올라 공격을 피했어요. 리틀 라인이 공격을 피하자 언데드 폭군은 다시 공격할 준비를 했어요. 괴물이 다시 한번 리틀 라인을 공격했지만 그녀는 또다시 힘껏 도약해 가볍게 공격을 피했어요. 결국 괴물의 철퇴는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죠. 공중에 떠있던 리틀 라인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언데드 폭군을 매섭게 노려보았어요. 그러더니 이내 양손을 쭉 뻗어 날카로운 촉수들을 놈에게로 맹렬히 쏘아보냈습니다. 리틀 라인은 날카로운 촉수로 보스를 공격했으나 보스는 모든 공격을 가뿐히 피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언데드 폭군이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내려다보니 잔해 속 식물들이 보였다. 이걸 본 그는 기회를 틈타 영혼의 지배자라는 자신의 신성 생성 클래스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식물을 보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장은 언데드 폭군이 너무 빠르고 공격 하나하나가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데드 폭군은 철퇴를 들고 기세를 올렸다. 장에게 그것은 통제불능의 성난 황소 같았지만
바로 그 점이 약점이기도 했다. 리틀 라인이 날카로운 촉수로 언데드 폭군을 공격하려 했으나 폭군은 몸을 빠르게 회전하여 공격을 가볍게 피했습니다. 기세를 몰아 놈은 장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몇 초 후 크게 도약했다. 장은 언데드 폭군을 향해 고개를 들고 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미 눈치챘지만 땅속에는 수많은 뿌리들이 숨겨져 있었다. 공중에 뜬 언데드 폭군은 양손으로 철퇴를 쥐고 장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며 공격을 준비했다. 장은 서서히 다가오는 놈을 지켜보며 충분히 가까워졌을 때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할 작정이었다. 몇 초 후 언데드 폭군이 충분히 가까워지자 장은 놈을 노려보며 바로 지금이라고 결심했다. 그가 땅을 향해 손을 뻗자 그 손에 녹색 상징이 나타났다. 그의 재능으로 땅속에 숨겨진 영혼의 뿌리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장은 언데드 폭군을 향해 몸을 돌려 살기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며 손을 뻗었다. 순식간에 4개의 영혼의 뿌리가 땅에서 솟아나 언데드 폭군을 공격했습니다. 그것들은 폭군의 몸을 꿰뚫고 공중에 꼼짝 못하게 묶어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장은 언데드 폭군에게 손을 뻗은 채 강력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리틀 라인을 보며 이제 내 차례가 되었다고 말했다. 순식간에 리틀 라인이 언데드 폭군에게 다가섰다. 그녀는 괴물의 머리에 한 손을 얹고 다른 손으로 발톱을 준비하며 살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그리고 장에게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고 답했다. 리틀 라인이 공격할 준비를 하자 괴물은 뭔가 잘못될 것임을 깨닫고 표정이 변했다. 필사적으로 방어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놈이 움직이려 하기 전에 리틀 라인이 기세를 몰아 날카로운 발톱과 촉수로 놈을 공격했고 몸을 두 동강 내며 그 과정에서 영혼의 뿌리까지 파괴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언데드 폭군의 시신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장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영혼의 뿌리를 제어하고 있었죠. 그는 언데드 폭군의 시체를 보며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언데드 폭군을 물리친 것입니다. 장의 능력은 충분히 안정적이었기에 스킬만 제대로 활용한다면 전투에서 여전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데 성장 가속 스킬이 8시간의 재사용 대기 시간에 들어갔다는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습니다. 그 때문에 영혼의 뿌리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후 언데드 폭군의 시체에서 코어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본 장은 즉시 부수기로 결심했습니다. 코어가 날아가기 직전 장이 다가가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는 코어를 꽉 쥐어 산산조각 냈다. 코어 조각들이 바닥으로 흩어지는 동안 장은 공격적인 눈빛으로 주먹을 바라보며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시스템이 기어도 계산을 시작했고 몇 초 후 비밀 던전 점수를 성공적으로 생성했다. 0레벨 영혼술사 클래스인 장청은 이번 비밀 던전에서 S등급을 획득했습니다. 12레벨 검사 클래스인 왕이는 B등급을 획득했습니다. 11레벨 흑마법사 류잉은 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10레벨 복서 클래스인 이칭은 B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천상의 길이 팀 보상을 생성하기 시작하자 장의 눈앞에 창이 나타났습니다. 몇 초 후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팀 보상을 생성했고 창은 더 길어졌습니다. 장은 여러 무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단검, 두 번째는 홀, 세 번째는 무거운 도끼, 네 번째는 가벼운 도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망치였습니다. 영혼의 뿌리가 서서히 땅으로 되돌아가자 장은 시스템 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몇 초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시스템 창에서 단검을 집었습니다. 시스템에서 단검을 꺼내자 그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이 디급 에드뮤의 신속한 단검은 공격력 50포인트와 5% 속도 보너스를 줍니다. 이 단검은 검과 연관되어 두 직업 속성을 부여했습니다. 장은 단검을 한 손에 쥐고 칼날을 확인했다. 꽤 쓸만하다고 생각하며 왕 아저씨에게 보상으로 주기로 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 시스템 창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많은 장비들이 눈에 띄었다. 모든 장비가 전투용이란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제작 클래스에 맞는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는 시스템 창으로 다가가서 손을 안에 넣고 각 장비의 속성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시스템 창에서 망치를 잡고 꺼내자 너무 무거워서 바로 땅에 떨어져 쿵 소리를 냈다. 이 망치의 이름은 왕의 부름으로 사용자에게 힘 포인트 100을 부여하지만 무게 때문에 민첩성 포인트 100이 차감된다. 이 무기의 속성은 10% 확률로 5배의 치명타 피해를 입히는 것이었다. 장이 망치를 들어 올리려 할 때 새로운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에게 경험치가 보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알림창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본 그는 시스템이 이 비밀 던전에서 얻은 경험치를 자신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망치는 매우 무거웠지만 경험치 덕에 장은 점차 들어올릴 수 있게 됐다. 몇 초 만에 그는 가볍게 망치를 들어올릴 수 있었다. 연합 능력이 발동되었다는 또 다른 시스템 알림이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장의 모든 속성이 20% 늘었습니다. 그의 몸은 강력한 에너지로 둘러싸여 있었고 한 손으로는 망치를 들어올리고 있었지만 다른 손은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망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벌레 여왕의 패시브 능력으로 이미 6레벨에 도달했습니다. 연합 능력의 효과도 더 두드러졌습니다. 레벨이 오르면 육체 전투 능력도 향상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생각에 잠긴 사이 샤오 지우가 다가와 셔츠를 잡아 끌어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장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시스템 창을 가리키며 이 모든 걸 보상으로 먹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망치를 땅에 내려놓고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려 눈을 마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녀에게 샤오지우는 장비를 먹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왕아저씨와 다른 분들이 돈으로 바꿀 물건이니까요. 샤오지우가 이걸 먹으면 배탈 난다고 덧붙였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한 손을 등 뒤로 하고 다른 손으로 입술을 만지며 슬픈 표정으로 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언데드 폭군의 시체 쪽으로 몸을 돌려 저걸 포식해도 되냐고 물었죠. 그는 보스의 시체에 대해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포식 가치는 귀에서 잃을 수 없었죠. 강력한 기운에 둘러싸인 채 그는 언데드 폭군의 시체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샤오지우에게 그건 원래 내 것이니 포식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샤오지우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거대한 언데드 폭군의 시체로 다가갔습니다. 장은 시체를 보며 이 보스가 너무 큰 건 아닌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거대해서 샤오지우가 도관계로 부식시키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았습니다. 샤오지우는 양팔을 벌리고 눈을 감은 채 입을 열어 장에게 자기가 파헤치고 있다고 말했어요. 바로 그 순간 샤오지우의 몸이 진동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본 모습으로 돌아온 그녀는 살기 어린 눈빛으로 시체를 응시하며 이내 입을 크게 벌린 채 시체에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언데드 폭군의 시신이 엄청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벌레 여왕의 본체와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이 작았습니다. 시체 포식 위에 본 모습으로 돌아온 걸 본 장은 완전히 겁에 질렸죠. 그녀는 입을 벌린 채 보스의 시체로 재빠르게 다가가며 포효했어요. 그녀가 시체를 포식하기 시작하자 강한 돌풍이 일었어요. 장은 이 틈을 타 시스템 창에서 모든 장비를 꺼냈습니다. 한 손으론 망치를, 다른 손으론 얼굴을 가렸습니다. 샤오지우의 포효가 너무 컸지만 다행히 비밀 던전 아니었다. 만약 메인 도시에 있었다면 그들이 아무리 잘 숨었더라도 발견되었을 거예요. 그녀가 시체를 다 먹어치우자 시스템 알림이 뜨면서 장에게 400 포식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장이 팔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동안 그는 포식 가치가 빠르게 오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시 보스 괴물의 고기는 남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포식 가치를 높이려면 보스급 괴물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발소리에 재빨리 고개를 돌린 그는 샤오지우가 낸 소란 때문에 왕 아저씨와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현재 포식 가치는 8,876점이었다. 그는 샤오지우에게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라 했다. 그의 명령을 듣자 그녀는 미소를 띠며 알겠습니다. 주인님하고 대답했습니다. 장에게는 거의 다 채울 뻔했던 포식 가치가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몇 초 뒤 왕 아저씨와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바닥에 놓인 장비들을 보고 그는 장이 레벨을 클리어했음을 알아챘다. 장은 왕 아저씨에게 검이 부서졌다고 설명하고 대신 단검을 건넸다. 왕 아저씨는 망설임 없이 단검을 받았고 희귀 아이템인 것을 확인하고는 장이 자기 장비를 망가뜨린 일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샤오자이가 장에게 다가가 이 목걸이도 희귀한 아이템으로 비싼 값에 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창은 혼자 보스를 어떻게 물리쳤냐고 물었다. 장은 뒷머리를 극적이며 자신의 독이 보스 같은 괴물을 제압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마친 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땅을 내려다보기 시작했어요. 비밀 던전은 완벽하게 클리어됐지만 한번 클리어된 비밀 던전은 다시 열리지 않아요. 다른 보스에게서 포식 가치를 얻으면 벌레 떼를 부화시키기에 충분할 거예요. 새로운 보스를 찾으려면 사막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죠. 왕 아저씨는 장을 유심히 보면서
그가 연구부서로 가는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아직 레벨 1도 안 된 그가 보스 괴물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 왕 아저씨는 나중에 장이 레벨업하면 엄청나게 강해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었죠. 장은 그에게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실까봐 전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야경대에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왕 아저씨는 충격을 받으며 야경대에 정말 들어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장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는 3일 뒤에 야경대에 갈 거라고 밝혔어요. 떠나기 전에 레벨을 더 올리고 싶어 곧바로 황무지로 가서 계속 레벨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 아저씨는 충격을 받았고 이창은 장이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려 한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가렸어요. 샤오즈는 그를 향해 손을 뻗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며 황무지는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가 주먹을 꽉 쥐자 그의 손바닥에서 샤오나인의 독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샤오즈에게 걱정 말고 자신을 믿으라 했습니다. 자기 걱정 대신 저 괴물들이나 걱정하라고 했어요. 같은 날 몇 시간 뒤 장은 기차를 타고 도시 외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차장이 황무지로 가는 사람들에게 내리라고 말하자 장은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망토를 입고 있었죠. 그는 한쪽을 보며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각성자들로 가득한 다리가 있었어요. 시스템 각성 후에 장의 식욕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음식을 먹으면 포식 가치가 약간이나마 증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빵 한 덩이를 꺼내 먹는 동안 그의 포식 가치는 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리틀 라인이 모습을 드러내 입가에 손을 가져다 대고는 마뜩자는 표정으로 빵을 보며 장에게 음식이 맛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은 리틀 라인에게 먹을 걸 찾아주기로 결심하고 손을 뻗어 지도를 나타나게 했어요. 그는 지도를 펼쳐 리틀 라인과 함께 보기 시작했죠. 왕 아저씨가 장비 대부분을 줄 거라고는 예상 못했어요. 그가 사막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는 지도 외에도 중요한 보관 반지와 지도를 건네주었죠. 이 모든 것이 장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어요. 왕 아저씨의 말에 의하면 황무지는 천상의 길의 힘에 영향을 받아서 모든 전자기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요. 마치 괴물들이 자신들의 둥지로 끊임없이 몰려드는 종말 시나리오와도 같았죠. 이 지도들은 사용 가능 시간이 극히 짧았습니다. 최신 정보 없이는 보스는커녕 괴물 무리를 찾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불새와 천둥 콧불소는 가장 흔하며 이동 시 쉽게 발견할 수 있었죠. 물음표로 표시된 이곳은 위험도가 더 높은 아주 위험한 둥지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왕 아저씨 말로는 이 고블린 던전이 레벨도 낮고 괴물 수도 충분한 데다 사람도 적어서 그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했어요. 지도를 보던 장은 주먹을 꽉 쥐고 미소를 지으며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도가 있으니 금방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그가 생각에 잠겼을 때 누군가 그를 멈추라 명령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장은 경계하며 고개를 돌려 누구인지 확인했습니다. 망토를 입은 남자가 장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공격적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계속 불렀는데 왜 못 들은 척하냐며 그냥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서 금발머리 소녀를 본 적 있냐고 물었어. 장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돌려 못 봤다고 대답하며 입 조심하라고 경고했지. 그 순간 장의 어깨에서 샤오 지우의 독안개가 피어올라 남자의 손에 달라붙었어. 남자는 재빨리 어깨에서 손을 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 그는 자기 손을 보며 이를 악물었고 이것이 독인지 의아해하기 시작했어. 아직 10레벨도 안 된 것 같은 놈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나 싶었을 거야. 하지만 27레벨 방어 전사인 그 남자를 장은 해칠 수 없었어. 장이 등을 돌려 걸어가면서 말했어. 자기 독은 치료하기 어려울 테니 빨리 치유사를 찾아가 보라고. 그리고 뇌도 잘 챙기라고 말이야. 그렇게 말한 뒤 남자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지. 이 말을 들은 남자는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어. 장을 불러 세워갈 수 있다고 허락했는지 물었어. 이 말을 듣자 장은 고개를 돌려 살기 어린 눈으로 그를 봤어. 남자는 장에게 다가가 강력한 기운을 뿜어내며 살기등등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면서 감히 소가문의 사람을 건드렸냐고 물었지. 이 말을 들은 장은 천상의 전투에 나오는 소 가문을 말하는 건가 의아해했어. 남자의 말을 들은 장은 그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고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직감적으로 깨달았어. 그의 예상은 정확했어. 남자는 온 힘을 다해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불행히도 장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 그는 그저 탄력을 이용해 옆으로 몸을 날려 공격을 피했고
남자의 주먹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버렸지. 장이 공중에서 남자에게서 멀어지면서 공격적인 표정으로 손을 얼굴 앞으로 가져갔어. 그는 남자를 노려보며 대체 소가문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 남자의 태도를 본 장은 정상이 아니란 걸 깨달았고 남자는 격분해 있었지. 그는 이를 악물고 살기등등한 눈으로 장을 노려보며 엄청난 속도로 다가가기 시작했어. 그는 검을 뽑았고 그 속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지.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자 장은 망설임 없이 후드를 벗어던지고 옆으로 손을 뻗어 리틀 라인의 독 안개를 소환하였어. 그는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리틀 라인에게 더는 봐줄 필요 없다고 말했지. 이 말을 듣자 그녀는 독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살기 어린 눈으로 남자를 보며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 독 안개를 본 남자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어. 그는 소리치며 장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자신을 겁줄 수 있냐고 물었어. 장이 이 자식을 제대로 혼쭐을 내주려던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나타나 그 남자를 정태라고 부르며 다시 한번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어. 그 목소리를 듣자 정태의 표정이 확 굳었어. 그는 이를 악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어. 장은 그저 조용히 지켜보며 무슨 일인가 싶었어. 정태 뒤에 파란 머리에 후드를 쓴 남자가 나타났는데 꽤나 화가 난 것 같았지. 그는 살기 어린 눈빛으로 정태를 노려보며 사람을 찾으랬더니 여기서 뭘 하냐고 물었다. 정태는 완전히 겁에 질렸다. 그는 이를 악물고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잔뜩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하지만 그가 입을 떼기도 전에 남자가 말을 가로막고는 몸을 돌려 고개만 살짝 돌린 채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문제만 일으키는 쓰레기라고 불렀다. 이 말을 듣자 불쌍한 정태는 완전히 겁에 질려버렸고 채 한마디 말도 꺼내기 전에 남자는 그의 턱을 강하게 때려 코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바로 소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강력한 기운을 내뿜으며 정태에게 고개를 돌린 그는 살기 어린 눈빛으로 소 가문의 이름을 사용할 자격조차 없는 그저 한낱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어. 곧바로 정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사죄했어. 앞으로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말이야. 이제 싸움이 없으니 장은 후드를 다시 쓰고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 조용히 지켜봤어. 놀랍게도 그 남자의 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했지. 이 녀석이 이전 전사보다 더 위험하단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 정태가 일어나는 동안 그 남자는 지향에게 다가가 자기 개가 물건을 잘 무는 버릇이 있다며 사과했어. 그러면서 주인공에게 보상해주겠다고 했지. 지향은 신경 쓸 필요 없다며 간단히 답했어. 이 말을 들은 남자는 그에게 다가와 미소 지으며 사막에 갈 거냐고 물었어. 그 남자는 그에게 다가가 온몸에서 강력한 기운을 뿜어내면서 그의 눈을 빤히 응시하며 함께 사막으로 갈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어. 주인공은 그저 남자의 눈을 응시하며 몇 초간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고 나서 그는 등을 돌려 천천히 멀어지며 혼자 가길 원해서 동행을 거절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남자는 강이 멀어지는 모습을 그저 말없이 지켜만 봤어. 그는 강이 꽤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그는 지향이 신급 창조 직업 영혼의 주술사로 각성했음을 알았어. 지향이 그들에게서 충분히 멀리 떨어지자 정태는 일어서서 남자에게 다가갔어. 그리고 자신이 찾고 있던 그 사람을 계속 찾아야 할지 물었지. 남자는 그를 향해 고개를 살짝 돌려 바라보며 그럴 필요 없다고 대답했어. 그가 일을 마칠 때쯤이면 이미 늦어버릴 테고 자신은 이미 단서를 찾았다고 말했지. 그들이 찾던 여자는 도시를 탈출해서 아마 사막을 건너 가장 가까운 역으로 가려고 했을 거야. 그는 손으로 후드를 벗고 정태에게서 멀어져 가면서 흩어진 부하들을 모두 불러 모아 사막으로 같이 가자고 명령했어. 그리고 그녀가 여관에 살아서 도착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지. 정태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 인류는 이 행성 곳곳에 퍼져 수많은 도시를 세웠지. 하지만 각성자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짐승의 물결과 비밀 던전이 인간의 집을 침략했고 고대 인간의 거주지는 막강한 힘으로 끊임없이 개조되었어. 요즘에는 오직 힘을 추구하는 각성자들만이 괴물들과 싸우고 레벨을 올리며 부를 얻기 위해 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어. 이제 이곳은 황무지라고 불리게 되었지. 장은 그 지역을 통과하기 시작했고 길을 따라가다 쥐떼와 마주쳤다. 몇 시간 후 장은 도시의 외지고 파괴된 지역에 도착했다. 그는 걷다가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고블린 짐승 둥지를 향해 몇 시간 동안 걷고 있었고 이미 밤이 되었음에도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 배고팠던 리틀 라인은 쥐를 사냥했어요. 쥐를 물고 강머리 위로 올라갔는데 맛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강은 오는 내내 수많은 몬스터를 보았지만 이 구역에 다다르니 강한 몬스터는 눈에 띄지 않았고 일반 몬스터들은 흡수 가치마저 매우 낮았습니다. 만약 강이 야수보스 둥지를 찾지 못하면 돌아가는 시간까지 고려했을 때 야간 경비 합류가 늦어질 수 있어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어요. 강은 걷다가 문득 심각한 표정으로 앞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바로 그때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몇 초 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근처에 숨어있던 거대 거미가 강의 존재를 눈치채고 그를 향해 천천히 내려오며 살기 어린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은 옆으로 손을 뻗었고 손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이 비가 마법의 변동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곧 그가 야수 소굴이 있는 지역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했죠. 비록 야수 보스 둥지를 찾는 데 착오가 있었지만 다행히도 발견했으니 기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남은 건 빨리 몬스터를 찾아 처음으로 흡수 가치바를 완전히 채우는 것뿐이었습니다. 몇 초 뒤 강이 고개를 돌리자 몬스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둘은 서로의 눈을 쳐다보며 몇 초간 침묵을 지켰습니다. 리틀 라인이 나타나 몬스터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강에게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할지 물었습니다. 강은 고개를 살짝 들어 몬스터를 바라보며 리틀 라인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몬스터는 레벨이 높지 않아 다른 몬스터들보다 몸집만 조금 더 클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틈을 타 몬스터는 땅으로 내려와 날카로운 다리로 그를 공격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살기 등등한 몬스터가 강을 날카로운 다리로 공격했지만 강은 힘들이지 않고 가벼운 점프로 공격들을 아무렇지 않게 피했습니다. 그러다 순간을 포착해 힘을 모아 크게 도약했습니다. 눈 깜짝할 새 몬스터 위로 나타나 주먹 꽉 쥐고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 몬스터는 고개를 들어 강을 보더니 잔뜩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강이 몬스터를 강타하자 그 몸체가 땅에 떨어져 목숨을 잃었고 바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강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리틀 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마를 짚고 몬스터가 더 나타났다고 알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린 그는 고개를 돌렸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의 공격 소리에 숨어있던 몬스터들이 전부 몰려들었습니다. 강이 몬스터 시체 위에 서 있는 동안 거대 거미들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본 그는 옆으로 손을 뻗어 독 안개를 사용하며 이전에 비밀의 영역에서 얻었던 단검을 소환합니다. 그와 리틀 라인이 거대 거미들을 노려보자 그는 이제 식사를 즐길 때라고 말합니다. 둘 다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거대 거미들을 쳐다보았고 그가 준비됐냐고 묻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강은 리틀 라인의 독안개를 활성화한 다음 그 기세를 몰아 눈 깜짝할 새에 단검으로 거미들을 공격했습니다. 거미들의 몸은 조각조각 잘려나갔고 그 과정에서 독안개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들이 나아갈수록 레벨도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몬스터를 계속 잡으면 적어도 2번은 더 레벨업할 수 있을 겁니다. 순식간에 몬스터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치명상을 입지 않은 몬스터들은 몸을 부식시키는 독 안개 때문에 죽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몬스터가 죽어 시체 더미를 이뤘습니다. 강은 리틀 라인에게 모든 시체를 흡수하라 지시했습니다. 리틀 라인은 아주 기뻐하며 양손을 펼쳐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강도 옆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리틀 라인이 꽤 흥분한 모습을 보고 그는 곧 다가오는 것이 보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은 보스가 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손을 뻗고 활기 어린 표정으로 독 안개를 사용하며 리틀 라인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스가 다가오자 안개 속에서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리틀 라인은 명령에 따랐고 보스를 공격했습니다. 몇 초 후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보스가 여성의 목소리를 내자 강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다소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알고 보니 리틀 라인의 실수였고 다가온 건 보스가 아닌 한 여성이었습니다. 강의 공격으로 여성 의류 일부가 찢어졌고 몇 초 뒤 그녀는 정신을 잃고 뒤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며 대체 무슨 마법 생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몇 초 뒤 여자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고 놀란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몸을 일으켜 다른 손을 머리에 짚었고 점차 정신을 차리면서 여기가 어떤 곳인지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곳에 온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자가 머리를 짚고 천천히 상황 파악을 하려 애쓰는 동안 강은 그녀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이내 무릎에 팔꿈치를 기댄 채 눈을 감고서는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죠.
정신이 드냐고요. 강의 목소리에 그녀는 경계하며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일어나 그에게서 멀리 뛰었습니다. 그녀는 공격 자세를 취하고 강을 쳐다보며 누구냐고 물었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은 일어나 여자에게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자신은 그저 몬스터를 잡으러 사막에 온 직업 전환자일 뿐이니 걱정 말라고 했죠. 해치러 온 건 아니라고 덧붙이면서요. 여자는 강을 자세히 보고 그가 누구인지 기억해냈습니다. 여자는 한 손을 가슴에 얹고 다른 손으로 강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강을 뚫어지게 보며 자신을 공격한 것이 강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강은 약간 당황하며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고는 몬스터인 줄 알고 착각했다며 여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잘생긴 강을 본 여자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자신처럼 예쁜 여자를 어찌 몬스터라고 할 수 있냐며 건방지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머리와 얼굴을 만져 코와 귀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강은 조용히 지켜만 봤죠. 그녀를 공격할 때 전력을 다했거든요. 활력 넘치고 아무렇지 않은 그녀를 보며 그는 그녀가 누구이며 자신의 공격을 어떻게 버텨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몇 초 후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진정했습니다. 그녀가 옆으로 손을 뻗자 금반지가 빛나며 녹색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이 반지는 마치 시계처럼 시간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본 그녀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강에게 등을 돌리고 걸어가며 잡히기 전에 서둘러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멀어지는 동안 강은 그저 조용히 있었어요. 그는 그녀를 빤히 보며 왜 도망치는지, 그녀를 쫓는 이들은 누구인지 궁금해했어요. 여자는 그에게서 조금 멀어지다가 갑자기 우뚝 멈춰섰어요. 그녀는 입에 손을 가져가 손톱을 물어뜯었고 강은 뭔가 잘못됐음을 곧 알아챘습니다. 그는 여자에게 다가가 불안해하는 그녀에게 무슨 문제 있냐고 물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하자 그녀는 고개를 살짝 뒤로 돌리고 눈을 감은 채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앞에 몬스터들이 있지만 싸움에는 소질이 없어 강에게 처리를 맡기고 자신은 물러서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몇 초 만에 그녀는 불안감을 떨쳐내고 그에게 등을 돌린 채 잘 가라고 손을 흔들며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강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어이없어하며 여자를 보았고 그녀의 연기력이 참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비가 내렸고 여자는 떠났습니다. 강은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앞에 몬스터들이 있다면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상대도 안 될 테니 말이죠. 비록 흡수 포인트를 얻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은 고개를 살짝 돌리며 다른 직업 전환자들을 상대하는 건 꽤나 골치 아플 거라고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막은 원래부터 살인과 약탈을 일삼는 자들이 들끓는 무법지대였습니다. 아까 그 여자를 다시 붙잡고 물어보는 것이 좋은 생각일지 고민했습니다. 강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리틀라인이 나타났습니다. 리틀라인은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키며 저쪽에서 수많은 몬스터들이 온다고 심각한 표정으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강은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강은 고개를 리틀라인 쪽으로 돌렸습니다. 몬스터가 많다는 말에 오히려 잘 됐다고 했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앞을 보자마자 그는 충격받았습니다. 방금 물리친 것과 똑같은 거대의 거미 수백 마리가 나타난 겁니다. 그중 하나는 다른 거미들보다 훨씬 컸고 활기 어린 눈빛으로 그를 노려봤습니다. 강의 몸이 강력한 기운에 휩싸인 가운데 그는 거미들을 보며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마리 정도는 괜찮겠지만 이처럼 많은 거미 떼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 거미들이 서서히 다가오는 중에도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거미들을 응시하며 여자가 거짓말을 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몬스터에 둘러싸여도 그는 안도했습니다. 직업 전환자보다 이 몬스터들과 싸우는 게 낫다고 여겼죠. 거대 거미들은 격분했고 활기등등한 눈빛으로 기세를 올리며 그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강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흡수 가치를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므로 매우 기뻤습니다. 강은 단검 두 자루를 뽑아들고 몸에서 강력한 기운을 뿜어내며 몬스터들을 노려봤습니다. 이내 리틀라인에게 도관계를 활성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리틀라인은 명령에 불복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든 단검에서 도관계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 깜짝할 세 거대 거미들이 다가와 입을 벌려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강의 몸은 독안개에 둘러싸인 채 그는 몇 초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거대 거미 한 마리가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강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여 단검과 리틀라인의 독 안개를 이용했습니다. 기세를 몰아 눈 깜짝할 사이에 검이 몸을 꿰뚫어 두 동강 내고 독 안개에 감염시켰습니다. 그는 공중에서 고개를 살짝 돌려 몬스터들을 살기 어린 눈으로 맹렬히 노려봤습니다. 이 몬스터들이 왜 전보다 훨씬 빨라졌는지 알 수 없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강이 한눈을 파는 사이 또 다른 거대 거미 한 마리가 빠른 속도로 그에게 돌진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미는 그에게 다가와 살기 어린 눈빛으로 공격 태세를 갖췄습니다. 강은 거대 거미의 존재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살짝 돌려 거미가 기습 공격을 하려는 것을 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강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거미가 움직이려던 찰나 강은 눈 깜짝할 새 단검으로 몸을 토막냈습니다. 산산조각난 거미의 몸조각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몇 초 뒤 강은 양손에 단검을 든 채 땅에 착지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리틀라인의 독 안개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었죠. 살기 어린 눈빛으로 시체를 보던 그는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다. 비록 강이 공격에 제때 반응하여 순식간에 숨통을 끊어놓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복부에 작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작은 거미들이 그를 향해 빠르게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는 이 몬스터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강은 다른 거미들과는 확연히 다른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눈이 6개의 몸집도 훨씬 큰 이 거미는 보스임이 분명하다고 그는 바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를 본 그는 보스가 다른 거미들을 지휘하는지 의심했습니다. 눈 깜짝할 새 수천 마리 거미가 나타나 강을 에워쌌죠. 그는 몸에서 리틀라인의 독 안개를 내뿜으면서 도망치지 않고 그저 꼼짝 않고 서서 보스를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은 마침내 이곳에 사는 수천 마리의 몬스터들이 수와 전술면에서 동일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아무도 여기에 오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됐죠. 강은 보스를 심각하게 노려보며 작은 몬스터들을 처치할 유일한 방법은 보스를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몰려든 몬스터의 수를 보고 그는 이번엔 좀 힘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리틀라인이 독 안개를 뚫고 나타나 그의 어깨에 손을 얹어 시선을 끌었습니다. 진지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낸 그녀는 보스를 똑바로 응시하며 상황 파악을 마쳤다고 강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이 몬스터들이 감히 자신들의 주인에게 도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를 들은 강은 다소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리틀라인은 몬스터들이 너무 오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양팔을 옆으로 뻗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입을 벌려 큰 소리로 포효했습니다. 리틀라인의 포효를 듣자 거미들은 마침내 그녀가 모충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망설일 틈도 없이 꽁지 빠지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미들이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는 것을 보고 강은 조금 놀라며 저 몬스터들도 곤충이라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리틀라인은 강에게 다가가 고개를 살짝 돌려 자신이 보스와 작은 거미들 사이의 연결을 끊었다고 알려줬어요. 강은 리틀라인 스킬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죠. 이제 몬스터들이 혼란에 빠졌으니 훨씬 더 쉽게 해치울 수 있겠네요. 그는 양손의 단검을 옆으로 펼치고 보스를 살기 어린 눈으로 노려보며 리틀라인을 칭찬했습니다. 이제 보스를 완전히 처리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리틀라인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살기 어린 눈빛으로 보스를 노려보며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고 대답했죠. 강은 리틀라인의 독 안개를 몸에서 뿜어내며 기세를 몰아 크게 도약했고 바짝 따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단검으로 몬스터 여러 마리의 숨통을 끊고 몸을 조각내 버렸습니다. 보스 통제 없이 몬스터들이 혼란에 빠져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강은 몬스터들을 향해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단검을 이용해 그들의 몸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몬스터들은 흩어져 혼란스러웠고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았기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강은 여러 마리의 몬스터를 해치웠습니다. 그는 기세를 몰아 크게 도약했고 보스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며 이제 남은 목표는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스는 살기등등한 눈으로 강을 노려보며 입을 벌려 포효했습니다. 강은 물러서지 않고 그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공격 준비를 하며 가장 높은 흡수 가치를 주는 건 바로 보스라고 생각했죠. 보스가 방어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보스가 움직이기도 전에 강이 덮쳐 양손의 단검으로 재빨리 머리를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리틀라인의 독 안개에 감염시켰습니다. 크기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 몇 초 만에 보스는 목숨을 잃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강은 보스의 시체 위에 정확히 착지했습니다.
두 손에 단검을 쥐자 리틀라인의 도관계가 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미동 없는 보스 시체를 보며 곤충떼를 번식시킬 때라 생각했습니다. 강은 보스의 시체로 다가가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마침내 해치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바로 그때 시스템 창이 나타나 그의 레벨업을 축하했습니다. 강은 이제 14레벨을 달성했고 전투력 평가도 127성이나 되었으며 패시브 능력과 레벨업 효과도 계속해서 발휘되고 있었죠. 강이 주먹을 꽉 쥐자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고 미소를 지으며 레벨이 오를수록 힘도 계속 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127성이라는 것은 이미 그의 개인 전투력이 25레벨 전투 클래스 전문가와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이제 몬스터 시체를 흡수해서 흡수 포인트를 얻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의 강력함과 모충의 힘을 느낀 새끼 거미들은 그 지역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능형 몬스터였기에 강을 상대로는 승산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는 고개를 돌려 도망치는 새끼 거미들을 보며 위협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미들이 상황 파악을 하고 도망치고 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포인트를 위해 몬스터들을 죽이고 싶었지만 지금은 곤충 번식이 더 중요하여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강이 몬스터들의 시체를 향해 걸어가자 독 안개 속에서 리틀라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은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보스의 시체를 보며 주먹을 꽉 쥐고 다른 손을 하늘로 뻗어 리틀라인에게 이제 이건 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마워하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 도약하여 보스의 시체로 움직였습니다. 리틀라인이 시체를 먹자 시스템 창이 나타나 600 흡수 포인트를 부여했습니다. 리틀라인이 식사하는 동안 강은 옆으로 몸을 돌려 심각한 표정으로 보스 같은 엘리트 몬스터는 높은 흡수 가치를 제공해서 다른 몬스터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곤충떼 사냥과 빠른 번식이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엘리트 몬스터를 사냥하는 좋은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몇 초 뒤 그의 눈앞에 또 다른 시스템 창이 나타나 흡수 가치가 가득 찼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시스템은 그에게 곤충 번식을 시작할지 물었습니다. 강은 시스템 창을 통해 흡수 가치가 빠르게 채워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트 몬스터가 일반 몬스터보다 훨씬 많은 점수를 준다는 걸 곧 알게 됐죠. 몇 초 뒤 리틀라인이 인간 모습으로 돌아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손은 무릎에 다른 손은 땅에 짚었습니다. 그리고 강에게 고개를 숙여 리틀라인이 번식 준비를 마쳤음을 보고했습니다. 더 강해진 힘으로 계속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강렬한 기운을 내뿜고 있던 강은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고개를 돌려 웃으며 곤충 번식 시작을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스템 창이 나타나 리틀라인이 이미 1세대 대규모 곤충 번식을 시작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강과 리틀라인의 몸에서 에너지 파장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시스템은 재능의 가속화된 성장과 만물 성장 축복이 발동되었다고 알려줬습니다. 강은 진지한 표정으로 리틀라인을 바라보며 자신의 패시브 스킬이 곤충 번식을 가속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초 후 그의 손에 리틀라인의 표식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본 그는 이것이 새로운 능력임을 곧 깨달았습니다. 그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시스템 창이 나타나 곤충 둥지와 지배라는 두 가지 새로운 능력을 부여했죠. 그때 또 다른 시스템 창이 나타나 곤충 번식이 가속화되었으며 남은 시간이 8초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강은 곤충 번식이 이제 거의 완료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곤충 군집인가 싶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의 앞에는 리틀라인이 양팔을 옆으로 뻗은 채 스스로를 복제하고 있었습니다. 눈 깜짝할 새 수천 마리 곤충이 나타나 주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시스템은 강이 첫 곤충떼 번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했습니다. 시스템에 따르면 총 2,300마리의 곤충이 있었습니다. 강은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 곤충들을 보며 그 수가 정말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며 미소 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식만으로 새끼 2,000마리가 넘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고작 1세대인데 3, 4세대는 어찌 될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죠. 그때 곤충 한 마리가 강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은 리틀라인의 표식을 활성화한 뒤 손을 보자 그녀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곤충은 번식 후에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강은 방금 지배라는 새로운 능력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옆으로 손을 뻗어 스킬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에서 강력하고 숨막히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이 능력을 활성화하자 곁에 있던 곤충들이 그를 향해 살기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은 고개를 돌려 살기 어린 표정으로 이 능력의 작동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가 하늘로 손을 뻗자 곤충들이 흡수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은 새로운 능력으로 곤충떼를 조종했습니다. 강은 손을 보며 이 스킬이 팔을 움직이는 것처럼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의 눈이 빛나는 동안 그는 앞을 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이 능력 덕분에 그는 곤충들처럼 세상을 인지하고 그들의 감각을 이용해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이곳은 먹잇감을 노리며 숨어있는 몬스터들로 가득했습니다. 강은 고개를 돌려 곤충들의 움직임을 보며 무심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 역시 흥분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강과 곤충들은 살깃띤 눈으로 몬스터를 노려봤습니다. 몸에 리틀 라인의 독안개가 감싸인 채 그는 새로운 능력을 시험할 때라며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명령에 수천 마리의 곤충들이 근처 건물을 박살내며 그 지역 모든 몬스터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계획은 성공하여 근처 모든 몬스터가 그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무슨 일인지 보려고 다가왔습니다. 강은 기다리지 않고 몬스터들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리틀 라인의 독안개가 퍼져나오자 몬스터들에게로 다가가기 시작했고 놈들은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독안개가 순식간에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독안개가 몬스터들에게 달라붙어 서서히 몸을 부식시키기 시작했고 놈들은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곧이어 독안개에 당한 몬스터들은 모두 죽어 땅에 쓰러졌습니다. 놈들이 죽자 독안개가 시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강은 시체에 다가가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곤충떼가 있어서 강이 직접 나설 필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독안개는 더 넓은 범위에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목표물을 집어삼켰습니다. 게다가 지배 능력으로 시야 공유도 가능해졌죠. 일반 몬스터들은 더 이상 곤충떼에 숨지 못했습니다. 강은 고개를 돌려 리틀 라인의 독안개가 몬스터 시체를 천천히 집어삼키는 것을 보더니 곧 더 많은 곤충을 번식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곤충 번식에 필요한 흡수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이 생각을 하며 시스템 창을 열었죠.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나타난 것을 본 강은 깜짝 놀라 무슨 일인지 이게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은 끝입니다. 다음 편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시각 한 남자가 장 근처 버려진 창고에 도착해 리더에게 돌아왔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시각 한 남자가 장이 있는 곳 근처에 버려진 창고에 도착해 이미 돌아왔다고 그의 리더에게 보고했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을 본 리더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물으며 거미 둥지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빨리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후드를 쓴 녹색 머리 남자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리더에게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거미 둥지를 공격하여 단 한 마리의 괴물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전멸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따은 머리 키 큰 상관은 방금 들은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하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놀란 표정으로 이게 무슨 농담이냐고 물었습니다. 누군가 거미 둥지를 전멸시켰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남자가 다가왔고 이 말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녹색머리 남자는 그들에게 다가가 심각한 표정으로 사실이라며 괴물들의 도시가 폐허가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 리더는 턱에 손을 얹고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둥지가 잿더미가 됐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끔찍한 일이었죠. 처음에는 범인이 야경대원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야경대의 방식이 아니었기에 이내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는 범인이 숨겨진 가문의 비밀 작전이거나 강력한 공격대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지금 물러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고 이것은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늑대, 거미, 독을 병에 채우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제 실패했으니 돌아가는 길에 불운한 자들을 털어 손실을 만회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옆 남자는 고개를 돌리며 식은땀을 흘리고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대화하는 중 폐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세 사람은 고개를 돌렸고 녹색 머리 남자는 다른 두 사람에게 불청객이 왔다고 알렸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한 남자가 문에 손을 얹고 천천히 열며 마침내 다른 전문가들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리더는 그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이 사람은 바로 장이었습니다. 그는 창고로 들어와 그들에게 걸어가 팔을 내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자신은 그저 레벨업하러 온 것이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음식 교환을 위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 리더는 장이 혼자 온 것에 안도했습니다. 그는 장에게 고개를 돌려 눈을 바라보며 사막에서 식량은 싸지 않다며 음식을 교환하는 데 동의한다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장에게 뭘 교환할지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는 공격적인 자세로 장을 노려봤습니다. 장은 리더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바라보며 걱정 말라고 미소 지으며 교환할 아주 좋은 물건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남자의 표정은 다시 한번 확 바뀌었습니다. 그는 장을 보며 미소와 함께 그가 무엇을 교환할지 궁금해했습니다. 리더는 장에게 가진 물건을 보여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두 남자는 장을 둘러싸고 미소를 지으며 칼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들을 보며 피식 웃을 뿐이었다. 처음부터 그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그는 망설임 없이 반지를 발동시켜 그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 눈 깜짝할 새 반지에서 거미들이 튀어나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남자들을 노려봤다. 장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비웃듯이 자기 물건이 좋냐고 물었다. 거미들을 본 남자들은 다시 칼을 집어넣고 몇 걸음 물러서며 잔뜩 경계했다. 남자들은 거미들을 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공포에 질렸다. 저게 늑대 거미라는 걸 알아챈 것이다. 그들은 거미 둥지와 함께 전멸했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혹시 장이 모든 거미를 죽인 사람인가 싶었다. 현재 장첸의 레벨은 17이었다. 그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살짝 돌리고는 압도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며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자기가 모를 줄 알았냐며 비웃었다. 말을 마친 장은 바위에 앉아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무척 화가 났으니 무기를 챙겨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차분하게 경고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세 남자는 짐을 챙겨 장에게 등을 보인 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찮게 해서 죄송하다며 지금 당장 떠나겠다고 사과하면서요. 몇 분 뒤 남자들이 창고에서 달아나자 장은 옆으로 손을 뻗어 샤오 돌의 독 안개를 풀었다. 그는 벌레들에게 나오라고 명령했다. 장은 바위에 앉아 한쪽 팔을 무릎에 올린 채 손을 들어 독 안개로 벌레 2마리를 풀어놓았습니다. 벌레들은 살벌한 눈빛으로 그의 주위를 날아다니며 숨어있는 위협을 찾았다. 장은 남자들이 남긴 수프를 조금 마셨다. 점점 배가 고파왔고 샤오지우를 얻었을 때 미리 알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벌레 떼를 이끄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을 줄은 몰랐다. 수프를 마시자 시스템 창이 나타나며 장의 포식 수치가 증가했다. 이제 100만 점 중 2768점을 얻었다. 시스템은 가능한 한 빨리 수치를 올리라고 조언했다. 원래 벌레 떼가 2배로 늘어나면 포식 수치도 더 빠르게 증가할 거라 생각했지만 다음 번식에 필요한 포식 수치 또한 2배로 늘어날 줄은 예상치 못했다. 이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다. 이제 보스 한 마리가 주는 포식 수치는 그야말로 새 발의 피였다. 도시 밖 모든 야수 둥지를 없애더라도 다음 번식에 필요한 포식 수치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장은 바닥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야경대가 관리하는 야수 둥지와 비밀구역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들었다. 그 말은 즉 벌레떼의 포식 수치를 높이려면 최대한 빨리 야경대에 합류해야만 한다는 뜻이었다. 손을 보니 샤오치보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 이 상황을 보아하니 번식에 대한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때 마침 장은 누군가의 기척을 알아챘다. 즉시 그의 표정이 급변하며 고개를 돌려 이 사람이 왜 여기에 나타났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일어나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 공격 태세를 취했다. 전투의 냄새와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쫓는 것을 감지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왜 쫓기는지 알 수 없었다. 몇 초 뒤 투명 마법을 사용하던 소녀가 창고로 들어서다 장과 부딪혀 바닥에 쓰러졌다. 바로 이전에 만났던 그 소녀였다. 소녀는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다른 손으로는 아픈 머리를 만졌다. 장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려 의아한 표정으로 왜 또 마주쳤는지 의아해했다. 바닥에 쓰러진 소녀는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다른 손은 가슴에 얹은 채 장을 향해 고개를 들었고 그가 거미 둥지에 있던 소녀님을 바로 알아봤다. 소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장은 그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소녀에게 고개를 돌리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도 전혀 기척을 느끼지 못했다니 파란 머리 남자가 쫓던 이가 소녀라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소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던 순간 또 다른 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재빨리 창고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심각한 표정으로 이미 떠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다. 몇 초 후 여러 명이 창고로 들어섰고 그 중에는 샤오 가문의 정예와 파란 머리 남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이 장에게 걸어오자 정예는 그를 금방 알아보고는 두려움에 소름이 돋는 것을 참지 못했다. 그는 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전에 마주쳤던 그놈이라고 자기 리더에게 알렸다. 파란 머리 남자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장을 빤히 응시했다. 그리고 피식 웃으며 후각이 좋다며 부하를 칭찬했다. 장은 다시 바위에 앉아 무릎에 손을 올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곳은 텅 비어 있었고 장은 실제로 홀로 야영을 하고 있었다. 정예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장을 노려보며 방금 창고로 여자애가 들어오지 않았냐고 물었다. 즉시 대답하라고. 안 그러면 죽일 거라고 했다. 파란 머리 남자는 장을 쳐다보며 정의 앞을 손으로 막고는 웃으며 기다리라고 했다. 그는 장에게 다가가 앞쪽 바위에 앉았다. 그가 영혼 마스터 클래스인 걸 알고 있었다. 장의 레벨이 매우 빨리 올랐다는 것도 눈치챘다. 마지막으로 본 지 하루도 안 되었는데 벌써 레벨이 16이라니. 그 남자는 장에게 점점 더 큰 흥미를 느꼈다. 그는 이 주제는 잠시 접어두고 지금은 급한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위에 앉은 채 장은 침묵을 지켰다. 그는 바위에 앉아 무릎에 팔을 올린 채 검을 뽑아 장의 목을 겨누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 근처에서 검은 머리 소녀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의 부하들이 다가와 뒤에 서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은 그저 침착함을 유지하며 남자의 눈을 들여다보고는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으로 보아 레벨이 30을 훌쩍 넘는 고수라는 것을 금방 간파했다. 자신의 직업과 레벨을 정확히 맞히는 걸 보니 탐지 장비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장은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손가락으로 창고 뒷문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방금 저쪽으로 지나가는 그림자를 보았다고 남자에게 설명했다. 자신은 감지 계열이 아니라서 그들이 찾는 사람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 말을 듣고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믿어보기로 했다. 그는 또한 장에게 더 솔직하라고 충고했다. 이 말을 듣고 장은 그에게 고개를 돌리며 다소 놀랐다. 그는 일어나 장에게 등을 돌리고는 고개를 살짝 돌려 그의 눈을 보며 살기 어린 눈빛으로 만약 그 소녀를 도운 사실이 발각되면 샤오 가문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말을 들은 정태는 그를 향해 고개를 살짝 돌려 미소를 지었다. 몇 초 후 남자와 그의 부하들은 창고를 떠나기 시작했다. 장은 몸을 돌려 그들이 점차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며 샤오 가문이 전거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이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파란 머리 남자를 보며 이 도시의 시족들은 오래된 역사를 지녔고 모두 봉건 관료들이라 여겼다. 또한 극도로 신비해 큰 재앙이 아니면 세상의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가문의 어떤 강자들은 천지를 가를 수도 있다니 저 녀석은 장의 생각보다 훨씬 강했다. 그런 자에게 찍히는 건 좋지 않았다. 몇 초 후 장은 창고 출구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다. 남자들이 이미 떠난 것을 확인하고는 이곳에 오래 머무는 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자신도 떠나기로 했다. 소녀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장에게 다가와 허리에 손을 얹고는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장은 일어나 소녀에게 몸을 돌린 채 말이 없었다. 그가 소녀의 팔을 황급히 잡자 소녀는 당황했고 그가 대체 뭘 하려는지 의아해했다. 장은 그녀에게 다가가 공격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난번처럼 날 속일 뻔했군. 이번에도 도와줬으니 대체 저들과 무슨 문제로 얽힌 거냐고 물었다. 장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자 소녀는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그를 보며 가문에 큰 빚이 있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호송품을 빼앗고 모두 죽이려 했지만 그녀가 탈출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소문이 새어나갈까봐 그는 그 이유로 그녀를 쫓고 있는 것이었다. 설명을 마친 그녀는 장에게 입막음할 거냐 물었다. 이 말을 듣고 장은 그녀의 손을 놓고 등을 돌려 그녀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본 그녀는 한 손을 가슴에 얹고 다른 손을 그에게 내밀며 그가 자신을 도운 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앞으로도 항상 감사할 거라고 말했다. 그녀에게서 멀어지며 그는 눈을 감고 주먹을 꽉 쥔 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장은 갑자기 멈춰서서 눈을 뜨며 생각했다. 뭔가 이상한데. 소녀 역시 이를 눈치채고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두려운 표정으로 누군가 창고 주변에 결계를 쳤다고 알렸다. 그때 창고 밖에 있던 누군가가 부하들에게 나오라고 명령했다.
장은 창고 입구를 바라보며 이제 탈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소녀가 모른다 해도 그들이 더는 믿지 않을 걸 알았다. 그는 벌레 감지 능력을 발동했고 사방이 포위된 것을 깨달으며 주위를 걷기 시작했다. 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어떤 상대든 맞설 준비를 하며 창고 입구를 응시했다. 반면 소녀는 겁에 질려 손을 가슴에 얹었다. 몇 초 후 파란 머리 남자와 그의 부하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몸에선 살기가 뿜어져 나왔고 장을 끝장낼 기세로 꿰뚫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는 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장에게 다가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녀를 넘기라고 명령했다. 이 자식이 거짓말을 한 걸 알고 있었다며 부하들에게 소녀를 잡으라고 지시했다. 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파란 머리 남자를 보자 소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는 그를 보며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장에게로 가문의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설명했다. 말을 마친 뒤 그녀는 남자에게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물었다. 그는 소녀를 보며 차분히 물었다. 내가 이유가 필요한가? 그녀가 가문 소속이란 말에 장은 고개를 돌려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장과 소녀는 버려진 창고 2층에 있었고 파란 머리 남자와 그의 부하들은 1층에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쥐고 다른 손은 옆으로 뻗은 채 남자를 노려봤다. 자신을 죽이면 가문이 절대 용서치 않을 거라며 그를 평화롭게 두지 않을 거라고도 덧붙였다. 그녀 뒤에 서 있던 장은 그저 팔을 내린 채 남자를 계속 지켜보기만 했다. 이 말을 듣자 파란 머리 남자는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가문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정말 믿느냐고 물었다. 그 순간 그의 부하들은 소녀를 보며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한 손을 허리에 얹고 고개를 숙인 채 다른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돈 좀 있는 이류 가문이 정말 분수를 모른다고 생각하니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소녀에게 100년 전 샤오 가문 선조들의 보호가 없었다면 가문은 오래전에 전멸했을 거라고 밝혔다. 이 말을 듣고 한 부하는 칼을 뽑았고 다른 부하들은 비웃기 시작했다. 정태는 팔짱을 끼고 장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말을 마친 후 그는 얼굴에서 손을 내리고 고개를 들었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샤오 가문의 눈에는 그들이 비천한 농민과 다를 바 없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는 샤오 가문이 도축할 가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말을 듣자 장은 그에게 고개를 돌려 증오심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오만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 남자가 손을 내밀자 손바닥에서 강력한 붉은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 하늘로 솟아올랐다. 이후 소녀를 보며 샤오 가문이 대체 뭘 조사할 수 있겠느냐고 미소 지으며 물었다. 몇 초 후 그가 방출한 기운이 버려진 창고 주변에 강력한 결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샤오 가문의 용 감옥진이라는 기술이었다. 소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슴에 손을 얹고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이곳을 어떻게 탈출할지 몰라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공포에 휩싸였다. 장은 고개를 들어 결계를 보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에게 파란 머리 남자는 정말 흥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장과 소녀가 버려진 창고 2층에 서 있는 사이 정태는 칼을 뽑아들고 소녀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공격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도련님 말을 잘 듣고 모두 죽이라고 했다. 다른 부하들은 알겠습니다 라며 대답했고 정태 옆 파란 머리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잠자코 있었다. 그리고 몇 초 뒤 정태는 공격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그 순간 파란 머리 남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멈추라는 듯 손짓했다. 그리고 장을 보며 미소 띈 채로 가문의 저 계집은 오늘 죽을 거라 말했다. 그는 장이 신급 창조 직업을 지닌 것을 알아차려 계속 흥미를 느꼈다. 이 말을 마치고 그는 장을 보며 정태에게 영적 스승이란 창조 직업이 아주 희귀하다고 설명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뭘 모르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고는 손을 옆으로 뻗으며 오늘 장에게 천하를 얻을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장에게 손을 내밀어 목숨을 살려줄 테니 샤오 가문을 섬기고 소녀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장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녀는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장은 양팔을 축 늘어뜨린 채 몇 초 동안 침묵을 지켰다. 장은 땅을 내려다보며 피식 웃었고 샤오 가문 놈들이 제안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한다며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 소녀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모습을 본 소녀는 장이 정말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려는 건지 불안해졌다. 장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파란 머리 남자를 노려보며 그의 제안을 비웃듯 거절했고 샤오 가문은 지옥에나 가라고 말했다. 이 말을 마친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몸에서 소구의 독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전했다. 싸우고 싶으면 직접 덤비라고도 덧붙였다. 소녀는 장을 향해 몸을 돌렸고 가슴께로 손을 모았어요. 그의 몸을 감싸는 독안개에 겁을 먹고 몇 걸음 뒷걸음질 치고 말았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장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파란 머리 남자는 모욕감에 휩싸여 격분하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장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듣자마자 그들은 칼을 뽑아들고 기세를 몰아 힘껏 도약하며 장을 향해 빠르게 달려들었다. 공중에서 정태는 그를 주시하며 장이 만만치 않으니 조심하라고 외쳤다. 그들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동안에도 장은 아무 움직임 없이 조용히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다. 몇 초 뒤 그들은 2층에 당도했습니다. 정태는 장의 몸이 독 안개로 휘감긴 것을 보자 그가 독을 쓴다는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리며 직접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공격할 기세가 보이자 소녀는 장의 뒤로 숨었다. 그 순간 장은 독 안개를 거두고 그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몸이 녹색 에너지에 휩싸인 채 그는 정태를 진지한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독뿐만 아니라 자신의 타고난 재능도 사용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소녀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장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이 힘이 대체 무엇인지 몰라 혼란스러워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땅에서 여러 개의 녹색 영적 뿌리가 솟아나기 시작했다. 정태는 장에게 접근해 양손으로 검을 잡고 공격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땅에 돋아난 영적 뿌리를 보고 경악하며 이 능력이 무엇인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영적 뿌리는 순식간에 거대하게 자라나 정태와 일행을 휘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혼란에 빠졌죠. 그들을 향해 손을 뻗고 있던 장은 자신의 능력이 만물의 진화라고 밝혔다. 영적 뿌리는 서서히 정태의 몸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는 재빨리 손으로 뿌리를 붙잡고 장을 쳐다보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의아해했다. 뿌리가 너무 강해서 그의 직업이 신급창조 직업임을 깨달았다. 그는 장이 독도 쓸 수 있음을 기억하고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검을 뽑아 양손으로 잡고는 온 힘을 다해 몸을 휘감은 뿌리들을 조각조각 잘라냈다. 이것을 본 다른 사람들도 그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는 뿌리가 매우 약하니 공격하라고 조언했다. 영적 뿌리가 파란 머리 남자 근처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는 그것들을 손으로 밀어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금세 깨달았다. 그는 놀란 채 정태를 바보라고 소리쳤고 이건 단지 시선 끌기용이며 장이 공격할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장은 정태 일행이 한눈 파는 틈을 타 벌레들을 풀었고 벌레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독 안개에 둘러싸인 채로 그는 옆으로 손을 뻗으며 그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이미 너무 늦었음을 설명했다. 소녀는 바닥에 손을 짚고 앉아서 고개를 들었는데 벌레떼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 정태의 부하들이 뿌리를 자르는 동안 벌레들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고개를 한쪽으로 돌렸고 벌레들을 보자 그의 표정은 급격히 변했다. 그는 땀을 흘리며 이 벌레들이 무엇인지 의아해했다. 벌레들이 빠르게 움직여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정태는 검으로 공격을 막아냈지만 불행하게도 벌레들이 너무 강력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검을 박살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는 장이 자기 무기를 파괴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독 안개가 전혀 아니었고 실은 소환된 괴물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벌레 한 마리가 등 뒤로 접근해 공격을 준비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 모습에 깜짝 놀랐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이 독 안개가 사실은 괴물들에게서 나온 거라고 외쳤다. 그는 공격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를 향해 손을 뻗어 벌레를 조종하던 장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마침내 그를 잡았다는 듯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벌레가 정태를 공격하려는 찰나 누군가 다가와 어깨에 발을 얹고 이 쓰레기 같은 놈 당장 꺼져 라고 말했다. 정태는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보고는 혼란스러워했다. 이 모습을 본 장 또한 당혹감과 동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바로 푸른 머리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검을 뽑아 한 손으로 쥐고 기세를 몰아 크게 도약한 뒤
장에게 천천히 접근하며 공룡구식의 첫 번째 초식을 펼쳐 보였다. 그러자 몸에서 주황색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장의 몸이 샤오지우의 독 안개에 둘러싸인 채 그는 그저 조용히 있었다. 그 옆 바닥에 앉아있던 소녀는 입을 가린 채 두려움에 떨며 겁에 질렸습니다. 장은 그를 향해 고개를 들었고 그가 독 안개보다 빠르다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이를 악물고 땀을 흘렸다. 그는 샤오 가문의 비기인 추룡이라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 순간 영적인 에너지로 이루어진 용 한 마리가 나타나 장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이빨을 드러낸 용은 그에게 맹렬히 달려들었다. 그 공격은 너무 강력해서 장이 있던 지역을 산산조각내고 그 과정에서 연막을 만들었습니다. 한 손에 검을 든 채 장을 향해 뻗으며 그는 장을 뚫어지게 응시했고 미소 지으며 그를 녀석이라 불렀습니다. 그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다행히 그의 레벨이 그리 높지 않았고 속도도 충분히 빠르지 않았다. 이 칼날 하나면 그를 이길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몇 초 후 연기가 거치자 그의 표정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충격에 빠졌다. 다행히 장은 소녀가 대지 영원 방패라는 숨겨진 능력으로 그들 주위에 방패를 만들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녀가 방패에 손을 뻗자 방패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입에서 피를 흘리며 장에게 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녀 뒤에 서 있던 장은 놀랍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가 사실 방어형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파란 머리 남자는 그녀를 잊고 있었지만 방패로 공격을 막아낸 것을 보자 격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공격적으로 쳐다보며 이를 악물고 다시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장은 그를 보며 공격하기 좋은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쪽으로 손을 뻗어 독 안개를 방출했습니다. 몇 초 후 그는 땅에 착지했습니다. 그 순간 여러 벌레들이 등 뒤에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부하 한 명이 그에게 손을 뻗어 조심하라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한 손에 검을 쥔 채 고개를 돌린 그는 벌레들이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경계태세를 갖췄습니다. 그 순간 그는 부하 한 명의 옷깃을 잡았다. 이걸 본 부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검을 든 채 다른 손으로는 부하의 옷깃을 잡고 그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아 앞에 세웠습니다. 벌레들은 똑똑하지 않아서 그 대신 그의 부하를 공격했습니다. 벌레의 공격은 너무 강력해 몸이 뒤로 튕겨나갔고 부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쓰러진 부하 옆에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검을 바닥에 기대어 세운 뒤 다른 쪽 무릎에 팔을 올리고 땅을 내려다보며 기침하기 시작했습니다. 2층에서 내려온 장은 그에게 다가가며 자기 부하를 공격 방패로 쓰다니 정말 비열한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벌레의 공격은 쓰러진 남자의 가슴을 꿰뚫었죠. 심하게 다쳐 입에서 피를 흘렸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기침하며 주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장에게 다가가며 부하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고는 공격을 대신 막아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헛되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부하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 정말 강하다며 감탄하며 칭찬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던 장은 그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용원단을 꺼내 입을 벌려 그것을 먹었습니다. 용원단을 쓰게 되리라곤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그의 부하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검을 땅에 끌며 장에게 다가가자 작은 돌들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이것을 본 장은 즉시 공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반대편에는 옆에 앉아 팔의 상처를 손으로 누르고 있던 소녀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는 검을 단단히 쥐고 장을 겨누며 살기 어린 눈빛으로 다음 공격에 그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장은 침착하게 남자를 지켜보며 공격에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용원단의 효과가 나타나자 원소 에너지 드래곤이 거대해지며 그의 뒤에 나타났습니다. 드래곤의 눈이 빛나며 공격할 준비가 됐음을 알렸죠. 그는 공격 태세를 취했고 땅을 힘껏 밟자 땅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검을 꽉 쥐고 장을 맹렬히 노려보며 그를 끝장내려 했습니다. 그의 강한 기운에 주위 돌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며 두려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그 공격을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였죠. 푸른 머리 남자는 검을 뽑아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공룡 구식의 두 번째 기술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강룡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장에게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고 눈 깜짝할 사이에 원소 에너지 드래곤이 그를 향해 빠르게 돌진했습니다. 드래곤이 입을 벌려 그를 끝장내려는 순간 소녀가 장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뻗어 결연한 표정으로 대지 영원 방패를 다시 사용했습니다. 장은 팔꿈치로 얼굴을 가린 채 그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상당한 몸인데도 공격을 또 막으려는 그녀의 모습에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순식간에 녹색 방패가 그들 주위를 감쌌습니다. 이것을 본 영적 드래곤은 방패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땅 일부가 부서지며 흙먼지가 일었다. 소녀는 방패를 향해 손을 뻗어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는 와중에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며 장에게 설명했습니다. 저자가 샤오 가문의 비기인 용원단을 복용한 탓에 용의 힘이 몇 배나 증폭되었다고 말입니다. 이제 방패로는 저 공격을 막을 수 없으니 우린 끝장이라고 했다. 몇 초도 안 돼 방패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것을 본 소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최대한 버텨보기로 했다. 장은 손가락으로 망토를 잡고 영적 드래곤을 바라보았다. 그는 푸른머리 남자가 정말 강하다고 감탄했다. 드래곤의 공격이 전부 치명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전 공격도 이미 놀라웠는데 저런 힘을 발휘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파란 머리 남자는 그들에게 뛰어들어 강을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방패에 금이 가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강룡참을 여러 번 써서 방패로 강력한 공격을 날렸습니다. 강은 그의 시선에 맞서며 하늘로 손을 뻗어 군충 표식을 활성화했습니다. 그가 잔인하고 강한 자임을 알고 자비를 베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 초 뒤 소녀의 방패가 부서지자 강의 손에서 수천 마리의 벌레떼가 쏟아져 나와 하늘에 가득 찼습니다. 파란 머리 남자는 고개를 들어 수많은 벌레를 보고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무슨 일인지 생각했습니다. 강의 손에서 수천 마리의 벌레가 나오는 동안 그는 파란 머리 남자를 쳐다보며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뒤에 바닥에 앉아있던 소녀는 어깨의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놀란 표정으로 강을 응시하며 그가 과연 창조 클래스에 속하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주위에 벌레들이 나타나 파란 머리 남자를 공격할 듯 노려봤습니다. 강은 그에게 다가가 벌레들에게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는 이를 꽉 깨물고 당황했습니다. 수많은 벌레가 동시에 공격하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의 명령에 벌레들은 그를 향해 나아가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벌레의 수를 본 그는 칼을 뽑아들고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강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강룡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검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고작 냄새나는 벌레 따위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쉽게 벌레들을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그 사이 강의 몸에서는 리틀 라인의 독 안개가 퍼져나왔습니다. 강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에게 손을 뻗으며 정말 그렇게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상처 입은 벌레들의 몸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벌레들의 재생을 보고 그는 경악하며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아해했습니다. 몇 초 뒤 벌레들은 그를 향해 나아가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는 검으로 공격을 막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벌레들의 몸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하지만 벌레들은 곧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이 광경에 그는 죽일 수 없다는 사실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의 몸에서 벌레들이 나오는 동안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상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뒤에 있던 소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며 놀란 표정으로 그의 강력함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이 조롱 섞인 말을 듣자 그는 격분했습니다. 검을 세차게 휘두르며 다시 한번 강룡참을 사용했고 앞에 있던 벌레의 몸통을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영혼용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 입을 크게 벌리고 벌레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용이 벌레를 재생할 틈 없이 계속 삼킬 수 있었기에 이 공격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방심한 틈을 타 벌레 한 마리가 등 뒤에서 나타나 팔을 물어 중독시켰고 그 충격으로 그는 검을 놓쳤습니다. 물린 것을 느낀 그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벌레를 보고는 이를 악물며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오른손이 중독되어 검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지가 없자 그는 오단에서 붉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벌레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그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옷 속에서 물건을 꺼내 하늘 높이 들어올리며 생명보호옥이라는 기술을 시전했습니다. 그 순간 몸 주위에서 강력한 붉은 기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강을 조롱하며 벌레 몇 마리로 샤오 위안우를 죽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강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위안우에게 손을 뻗었고 그를 진지하게 응시하며 이것이 어떤 보물이고 어째서 그런 힘을 가졌는지 물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벌레들에게 삼키라 명령했고 물건은 위안우 몸 주위에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벌레들이 강의 명령대로 방패를 공격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였습니다. 이를 본 그는 공격이 방패에 흠집도 못 냈음을 곧 깨달았습니다. 샤오 위안우는 벌레에 물린 팔의 상처를 손으로 감싸쥐고 강을 향해 고개를 돌려 조언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힘을 지닌 샤오 가문의 가보인 옥 보물이니 더 이상 헛수고하지 마라. 하지만 강은 이를 거절하고 벌레떼에게 다시 공격을 명했습니다. 위안우는 그를 보며 옥 보물이 활성화되면 모든 외부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패로 강은 자신을 해칠 수 없을 거라면서요. 강은 그저 침묵을 지켰습니다. 벌레들이 방패를 계속 공격하자 위안우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이 가문의 보물까지 쓰게 만들 정도로 벌레를 조종하는 것을 보고 그는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이 모든 수를 써도 자신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을 거라고 덧붙였죠. 남자가 다가오자 소녀는 일어나 강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몇 초 만에 그는 피를 토하며 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웃으며 마지막 제안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이 자신을 따르고 복종하기만 한다면 샤오 가문에 합류시켜 많은 이들이 꿈꾸는 샤오라는 성씨를 하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한 뒤 그는 강에게 잘 생각해보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은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몇 초간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위안우를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자만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말을 듣자 소녀는 고개를 돌렸고 강이 무슨 속셈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웃으며 허풍을 멈추라 말했습니다. 강이 수락하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오늘 죽이지 못하더라도 다른 날에 죽이면 그만이니까요. 전국에 뻗어있는 샤오 가문의 영향력 때문에 그는 숨거나 맞설 수 없을 테니까요. 강은 위안우를 빤히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사할 수 없으면 찾을 것도 없다던 위안우 자신의 말을 상기시켜 주었죠. 이 말을 마치고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지 물었습니다. 그때 거대한 촉수가 땅을 강타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위안우는 살짝 고개를 뒤로 돌렸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촉수는 벌레 어미의 것이었습니다. 벌레떼 속에서 나타난 그녀는 그들 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거대한 모습에 소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위안우는 올려다본 그녀의 거대하고 두려운 모습에 식은땀을 흘렸고 강은 그녀에게 그를 집어삼키라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들은 리틀라인은 위안우에게 다가가며 배고프다며 강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위안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전례 없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리틀라인은 미소를 지으며 촉수로 위안우의 방패를 공격했습니다. 그 엄청난 힘에 그의 몸은 그대로 날아가 벽에 부딪혔고 벽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리틀라인이 괴물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강에게 저 괴물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강은 차분한 표정으로 리틀라인이 막 번식을 마친 상태라 허기를 채우기 위해 그와 옥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리틀라인은 촉수로 위안우를 반복해서 내리쳤고 그 과정에서 거대한 흙먼지가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방패는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입을 벌려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고 방패가 왜 이리 쉽게 깨졌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입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 그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샤오 가문의 운명과 옥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방패가 부서지자 리틀라인은 그를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촉수를 그에게 가져가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 했습니다. 강은 냉담한 표정으로 이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리틀라인이 위안우를 공격하자 땅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촉수 공격이 너무 강력해 위안우는 핏물 웅덩이만 남았습니다. 촉수를 들어 올리자 강은 이 사실이 알려져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안우가 죽었으니 그는 걷기 시작했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군충 표식을 활성화하고 리틀라인에게 변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몇 초 후 리틀라인은 인간 형태로 변해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미소 지으며 위안우가 아주 맛이 좋았다고 말했어요. 그에게 고맙다며 자기가 제일 사랑한다고 덧붙였죠. 바닥에 앉아있던 소녀는 고개를 돌려 리틀라인을 보고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강은 그녀를 등지고 걸어가기 시작하며 샤오 가문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강은 소녀에게 고개 돌려 그녀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바닥의 소녀는 겁에 질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을 깨닫고 그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